제3편 126번째 문제부터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업무상 과실 또는 중대형 과실로 인하여 사람을 사상에 이르게 한 자는 얼마의 기준에 의해서 처벌받게 되느냐?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되어 있다. 따라서 이 항이 됩니다. 127번째입니다. 음주운전으로 면허증이 취소되는 혈중 알코올 농도, 음주운전은 0.03%의 혈중 알코올 농도가 됐을 때 음주운전 주치운전이에요. 그러나 0.08이 넘으면 면허증 취소, 0.08이 안 넘으면 100일 정지, 이렇게 정리하는 것이죠. 따라서 취소되는 건 얼마? 0.08%이다 라고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음주운전의 행정처벌 기준을 한번 우리가 정리해서 보도록 하죠. 0.03에서 0.08이 안 되는 경우는 벌점 100점, 100일 정지가 되는 거예요. 그러나 0.08 이상이 됐다, 또 음주 측정 거부를 했다 하게 되면 면허가 취소가 되는데 1년을 취소시킨다. 그런데 만약에 0.08 이상에서 사고가 났다라고 한다면 면허 취소가 얼마? 2년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그 다음에 음주운전을 2번 이상 했다라고 하면 면허 취소가 2년. 음주운전 사고를 2번 이상 냈다, 면허 취소 3년. 음주운전 사고와 뺑소니, 음주운전으로 사망사고를 일으켰다, 면허 취소가 5년. 이렇게 여러분이 알아두시고요. 그 다음에 그 형사적인 처벌량도 상당히 세지요. 이와 같이 각각의 술에 먹은 양에 따라서 법원에서 처벌하고 있는 판결 기준이 이렇게 다르기 때문에 여러분 나름대로 좀 알아두시면 좋겠다. 시험에는 이런 것들이 나올 수 있으니까 참고해서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128번째 문제 봅니다. 약물, 마약이나 대마를 얘기하는 거죠. 요새는 감기약도 2026년도부터는 이제 약물 복용에 들어가서 처벌을 하고 있습니다. 알아두시고요. 운전하다가, 약물 복용 운전하다가 인적 피해를 일으켰다, 사람을 다쳤다, 이때에 어떠한 처벌을 하느냐? 옳은 것 그랬어요. 1항 안전운전 위반으로 범칙금 통고 처분만 한다. 이건 음주운전하고 똑같은 상태로 처분합니다. 1항 아니고, 피해자와 합의하면 무죄인가요? 아니다. 피해자하고 합의는 별개의 문제예요. 음주운전하고 같은 걸로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그 다음에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다 하더라도 형사처벌 대상이 되는 것이다. 정답입니다. 4항 약물 복용으로 인한 사고는 도로교통법으로 처리되지 않는다? 아니다. 도로교통법,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 처벌된다.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129번째 문제로 넘어갑니다. 도로교통법상 운전자의 음주운전의 여부를 확인하는 방법이라 볼 수 없는 거, 음주운전자인지 아닌지 어떻게 호흡을 통해서 측정하면 정확하게 나오고요. 그 다음에 체열, 피를 뽑아가지고 측정하는 방법이고, 유두마크 공식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이것은 먹고 운전하는 게 사실인데 이틀 지나고 3일 후에 음주운전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그 문제화됐다. 그때 가서 봤더니 완전히 뭐 술 먹은 상태는 아니잖아요. 다 깼겠죠. 그러면 그때 당시에 하루 전에, 또 5시간 전에, 또는 이틀 전에 사람의 체중과 그 다음에 술 먹은 양을 가지고 측정해서 계산하는 공식이 있는데, 그 공식이 바로 유두마크 공식을 이용하는 음주 측정의 양을 재보는 방법이에요. 수식 계산을 합니다. 1항, 2항, 3항은 전부 다 음주를 측정 방법이 돼요. 스키드마크 공식 적용한다. 이 스키드마크라고 하는 것은 도로상에 타이어 자국이 쭉쭉 나 있는 게 있죠. 사고가 나가지고 쭉 나 있는 것도 있고, 사고는 나지 않았지만 급제동하면서 타이어가 고정된 상태에서 자동차 미끌려가는 거, 이걸 자국이 나는데 그걸 타이어 자국, 그것을 스키드 마크라고 합니다. 이것은 자동차의 속도를 계산할 때에 사용하는 것이죠. 스키드 마크의 공식은 루트 127 FR 이렇게 나와 있는데, 그냥 스키드 마크 공식이다. 음주운전하고 관계없다. 따라서 사항이 여기에서는 정답이 되겠습니다. 130번째 문제로 넘어가서 봅니다.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으로 단속할 수 없는 것은, 음주운전자를 단속하는데 노면전차는 지금 이제 2026년부터 운행될 거예요. 노면전차 운전자, 음주운전자로 단속할 수 있다. 굴삭기 운전자 마찬가지, 자전거
15만 원이라고 하는 범칙금이 부과가 되잖아요. 따라서 자전거 운전자는 음주운전자로 측정을 하고 단속을 한다. 경운기는 자동차에 포함되지 않고 농기구예요. 경운기하고는 관계가 없다. 술 드시고 경운기 운전해서는 안 되지만 경운기 운전한 운전자가 술을 드시고 운전했다 했을 때 도로교통법상의 음주운전으로 단속할 수는 없는 것이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131번째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중 자동차 운전자의 운전면허가 취소가 되지 않는 거, 어느 경우는 취소가 안 되느냐 그런 거죠. 1화 혈중 알코올 농도 0.0383 이내. 이건 바로 뭐예요? 면허 취소죠. 더 이상 읽어볼 거 없고. 그 다음에 보행자를 다치게 했다. 면허 취소돼요. 2화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거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경찰관이 측정을 요구하는데 측정하지 않았다. 면허 취소가 됩니다. 3화 혈중 알코올 농도가 0.093, 0.08 넘었네요. 바로 면허증 취소예요. 따라서 충돌한 사고가 났다. 이것은 비록 사람은 다치지 않았지만 물적 피해만 일으켰단 말이죠. 그렇지만 측정해 보니까 얼마? 0.08이 넘었잖아요. 면허증 취소예요. 다음 4. 혈중 알코올 농도 0.065 상태로 운전한 중에 단속된 경우 이것은 0.08이 안 됐기 때문에 면허 정지 100일로만 처분한다. 이렇게 알아두시고 31번째 정답은 면허가 취소 안 되는 것은 0.08이 안 넘었기 때문에 사항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132번째 문제로 넘어갑니다. 범칙금 통고 처분 불이행자의 처리에 관한 사항이다. 틀린 것 그랬어요. 1항 범칙금 딱지 받았다는 말이죠. 범칙금을 1차 납부 기일 안에 범칙금을 내지 않은 사람은 그 기간이 끝난 날에 다음 날부터 20일 이내에 통고받은 범칙금의 100분의 20을 더한 금액을 내야 된다. 맞는 이 얘기이고요. 2항 경찰서장은 범칙금을 2차 납부기간에 납부하지 아니한 사람에 대해서는 2차까지 납부하라고 통고를 했어요. 두 번째 통고했어요. 안 내? 그러면 어떡한다? 그 경찰서에서는 곧바로 직결심판에 넘긴다. 이렇게 되어 있단 말이죠. 맞는 이 얘기가 되는 거고요. 3화 범칙금의 이의 신청은 범칙금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이의를 제기해야 되나요? 얼마? 아니다. 10일 이내에 범칙금 통고가 잘못된 거 아닙니까? 라고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게 10일이에요. 따라서 틀린 것은 사망이 되고요. 사항 범칙금 납부기간 만료일로부터 60일이 경과될 때까지 또 직결심판까지 넘겼는데 안 받았다. 이때는 운전면허 효력을 정지시킬 수도 있다.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다음 문제 풀어보도록 합니다. 133번째. 교통사고의 3대 요인이 아니니까 그랬어요. 교통은 4가지가 있습니다. 도로교통이 있고 해양교통이 있고 그 다음에 항공교통이 있고 그 다음에 레일로 깔아서 가는 철도교통. 교통은 4개로 나눠지는데 우리는 도로교통이에요. 도로교통에는 뭐가 있을까요? 사람이 있는 거고 자동차가 있는 것이고 도로가 있는 것이잖아요. 이게 도로교통의 3대 요인입니다. 도로교통의 3대 요인은 사람과 자동차, 도로. 이것이 3대 요인이에요. 따라서 잘못돼서 사고 나는 건 차량에 의해 사고가 난다든가 사람에 의해 사고 난다든가 도로가 문제가 있어서 사고 난다든가 사고 요인이 되겠죠. 인적인 요인, 사람, 운전자나 보행자 때문에 사고 나고 자동차의 정비불량, 자동차의 어떤 운행 잘못한 상태, 자동차 결함으로 사고 나는 게 차량 요인. 그 다음에 도로 환경, 뭐 표지판이 잘못되어 있다든가 도로가 제대로 정비가 안 됐다든가 이런 걸로 사고 나는데 법률적인 요인이라고 하는 건 없다. 따라서 도로교통의 3대 요인은 사람, 차량, 도로인데 사고 나는 요인은 인적 요인, 사람으로 인한 것, 차량에 의한 것, 그 다음 도로에 의한 것, 사고 난다. 법률적인 요인에 의한 사고라는 건 없다. 또 3대 요인에 들어가지도 않는다. 이렇게 알아두셔서 1항에다가 정답으로 체크하시기 바랍니다. 134번째 문제 보도록 합니다. 사고 발생 시에 취할 단계로 가장 우선적인 사항, 교통사고 발생됐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사고 신고 당연히 해야 되고 보험 접보도 당연히 하고 회사에도 알리고 경찰에도 알리고 해야 되겠죠. 그 다음에 가해 차량 운전자 확인, 가해 차량의 운전자 확인은 두 번째 문제예요.
그 다음에 사상자 확인과 조치. 따라서 여기서 제일 먼저 우선적으로 다 해야 될 얘기죠. 사고 낸 가해자가 누구인지도 확인하고, 보험회사에도 접보하고, 회사에도 얘기하고, 교통사고 신고도 경찰에 해야 되고 해야겠지만, 제일 먼저 해야 될 건 뭐예요? 사상자가 있느냐 없느냐. 그 다음에 사상자에 대한 응급조치. 이게 제일 우선이잖아요. 따라서 사고가 발생되면 제일 우선적으로 해야 될 건 뭐다? 따라 정답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사상자 확인과 조치가 먼저 이루어져야 한다. 135번째 문제 보도록 합니다. 교통사고 발생 시에 신고해야 될 사항에 포함되지 않는 거. 교통사고 발생됐다. 뭐 112로 신고한다든가 또 내지는 회사에 또 알리고 해야 되죠. 우선은 신고라는 자체는 경찰에 신고해야 된다 하는 것인데 어떤 것이다. 사고 장소 알려야죠. 그 다음에 사고 나서 누가 다쳤고 몇 명이 어떻게 됐다. 그다음 병원에 어떻게 수송한다. 이거 알려야 되고요. 손괴한 또 물건과 손괴 정도. 자동차가 어떻게 망가졌고 자동차와 또 어떤 것이 자전거가 망가졌다. 이런 것들을 알려야 돼요. 가해 차량의 차량. 상대방 자동차의 차량이 얼마다, 몇 년도 차입니다. 라고. 이것은 뭐 신고해야 될 내용이 아니다. 따라서 1항, 2항, 3항이 신고할 내용이고, 가해 차량에 대한 차량, 그 자동차가 몇 년도식입니다. 이건 알려야 될 이유는 없다라고 보면 되겠죠. 따라서 4항이 답이 되겠습니다. 136번째 문제를 봅니다. 도로교통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초보 운전자. 초보 운전자라고 하는 것이 예전에는요, 초보 운전자의 어떤 스티커를 자동차 뒤에다가 붙이고 운행하도록 의무화해서더랬어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초보 운전자입니다라고 표시하고 가도록 되어 있었는데, 그렇게 되면 어떡한다? 초보 운전자가 넘어간 경력이 많으신 분들이 양보를 잘하고 초보 운전자를 좀 보호해 줄 줄 알았거든요. 그런데 많은 분들이 그런 의식보다는 초보 운전자를 갖다 밀어붙이는, 뭔 초보 운전자가 자동차를 도로에서 끌고 나와가지고 교통소통에 어려움을 주느냐라고 하는 걸로 인한 불만족스러운 그런 대응을 많이 하기 때문에 붙이지도 않고, 붙여봐야 어떤 이 도움도 받을 수 없다라고는 의미로 해서 그 자체가 흐지부지해서 지금 스티커를 붙여야 된다. 의무사항은 없어졌어요. 그러나 법적으로 초보 운전자는 운전면허증을 취득하고 운전을 시작한 지 2년이 안 된 사람을 초보 운전자로 한다라고는 도로교통부에 정해져 있다. 그래서 정답은 2년을 찾으면 되겠어요. 3항이 있네요. 운전면허를 취득한 후 2년이 지나지 않는 자는 초보 운전자다라고 도로교통부에 규정되어 있는 사항 여러분이 알아두시고요. 137번째 문제 봅니다. A는 자동차를 등록해서 소유하다가 B에게 팔았다. 이 경우에 이행해야 될 등록의 종류, 이제 자동차 관리법에 대한 얘기입니다. 자동차를 소유하고자 하는 자는 자동차를 이제 구매하는 거죠. 그때에 새로운 자동차, 새 차를 살 때는 처음 등록한다 해서 신규 등록을 해야 되는 것이고, 그래서 번호판을 이제 받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자동차를 소유하고 있다가 자동차를 남에게 넘겼다, 팔았다. 이것은 아들한테 넘겨도 소유자가 바뀌는 거잖아요. 팔았다, 주었다, 넘겼다. 이것은 소유자가 바뀌는 거예요. 소유자가 바뀌는 걸 보통 일반적으로는 명예이전이라고 하는데, 등록의 이름은 이전 등록이라고 얘기합니다. 자동차의 소유자가 바뀌는 건 이전 등록이기 때문에 1항이 정답이 되겠다. 그 다음에 등록 중에 변경 등록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 변경 등록이라는 것은 자동차 등록증에 보게 되면 자동차 소유자가 적혀져 있고, 자동차 소유자의 주소가 적혀져 있고, 그다음 배기량도 적혀져 있고, 자동차 크기도 전부 다 적혀져 있단 말이죠. 그 안에 기재되어 있는 사항이 변화된 거, 소유자가 바뀌는 거 빼놓고 주소지가 바뀌었다. 예를 들어 서울에 살고 계신 분이 대전으로 이사를 자동차를 가지고 갔다라고 한다면, 그때는 그 안에 있는 등록증에 있는 자체의 내용이 변경돼야 되잖아요. 그때 하는 것을 변경 등록이라고 한다. 자동차를
새 차를 사서 처음 등록하는 걸 신규 등록이라고 그러고 자동차 더 이상 타지 않겠다 해서 등록 자체를 없애버리는 거 이것을 말소 등록이라고 하는데 여기는 폐차가 따라가겠죠. 따라서 등록의 종류도 여러 가지 있고 꼭 시험에는 이전 등록만 나오는 게 아니고 주소지가 바뀌었을 때 무슨 등록해야 됩니까? 이렇게 나온 경우가 있다. 자동차를 처음 등록하는 걸 무슨 등록이라고 그러냐 이렇게 나올 수도 있으니까 각각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138번째 문제로 넘어가기 전에 등록의 종류를 한번 더 정리하면 신규 등록 신규로 자동차를 관한 등록했을 때 변경 등록, 등록 원부에 들어있는 기재사항이 변경됐을 때 이전 등록은 소유자가 바뀐단 말이죠. 이때에 매매하는 경우가 있고 증여하는 경우가 있고 상속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때 각각 등록해야 될 기준 날짜가 정해져 이 안에 등록해야 된다는 거고요. 그러니까 이전 등록은 그냥 팔 수도 있고 자식한테 상속할 수도 있고 또 내지는 증여하는 경우도 있잖아요. 각각 다르지만 일단 소유자가 바뀌는 거니까 전부 다 이전 등록이라고 그런다. 말소 등록, 등록된 자동차를 폐차시키는 걸 말소 등록. 압류 등록은 세금을 내지 않았다라고 한다면 자동차는 뺏어가지는 않지만 등록상에 압류를 시켜요. 이것은 시도에서 하고 있는 거죠. 그 다음에 말소된 자동차를 다시 되살리는 걸 이걸 뭐라고 그런다? 부활 등록이라고 이 얘기를 합니다. 따라서 자동차 등록의 종류는 신규, 변경, 이전, 말소, 압류, 부활 등록이라는 게 있다. 각각 어떤 것인가 여러분이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문제 138번째 문제입니다. 다음 중 자동차 검사 종류에 포함되지 않는 자동차는 일정 기간마다 정부에서 하고 있는 검사를 받아야 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그 자동차가 안전하게 도로에서 운행되는 것을 확인해야 되기 때문에 검사라고 하는 제도가 있어요. 한국교통안전공단에서 직접 검사를 하고 있는 그것은 자동차 검사소라고 명칭을 갖고 있고 그 다음에 한국교통안전공단에서 1급 자동차 정비업체에 검사 업무를 위임해가지고 정비공장에서도 검사해요. 그것은 검사장이라고 얘기합니다. 검사장과 검사소는 한국교통안전공단에서 하고 있는 데는 검사소, 정비공장에서 위임받아가지고 하는 데는 검사장이라고 그런다. 근데 그 검사는 어떤 검사? 정기검사가 있고요. 신규검사가 있고 그 다음에 특별한 어떤 사고의 문제가 많아서 특별한 지시에서 검사하는 걸 임시검사라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정기검사, 신규검사, 임시검사라는 게 있다. 수시검사라고 하는 것은 없다. 그래서 포함되지 않는 것은 수시검사가 정답이 되겠습니다. 139번째 문제로 넘어갑니다. 다음 중 자동차 검사를 받아야 되는 기간 만료일로부터 30일 이내의 경우 과태료는 얼마인가? 검사를 받아야 될 날짜에 검사를 받아야 되는데 검사를 안 받았다. 검사 받아야 될 날짜는 일정한 날짜로 딱 정해져 있는데 앞으로 얼마? 90일 전에 받아도 되고요. 이 이후로 31일까지 검사를 받아도 이날 검사 받은 날로 합니다. 그러나 이때 받으면 아무런 어떤 제재, 처분이 없어요. 검사 날짜는 지났지만 31일 안에 받으면 처분 없이 받는데 이 날짜를 지나가지고 검사를 받게 되면 검사는 무조건 받긴 받아야 돼요. 근데 얼마냐? 이때 이 날짜 31일이 지난 이 날짜 이후에 받는 것은 얼마? 범칙금이 4만 원입니다. 그러면 계속 언제까지 받으면 이때도 날짜가 정해져 있어요. 이 31일 다시 말씀드리면 검사 유효기간 날짜가 있고 언제까지? 31일까지 받으면 된다. 아무 하자 없이. 그리고 앞으로는 얼마? 또 31일로 돼 있었다 했어요. 원래라는 의미는 도로교통 바뀌기 전이에요. 그러나 작년도 2025년 1월 1일부터 법이 바뀌어서 어떻게? 앞으로는 90일까지 앞으로 얼마든지 언제든지 받아도 좋고 뒤로는 31일 받으면 되는데 이날로부터 31일까지 주었는데도 안 받았다. 이날로부터 30일까지는 얼마? 30일까지는 4만 원이라고 하는 범칙금을 내야 된다. 그런 거예요. 과태료의 개념이에요. 그러나 또 30일 넘게 되면 어떻게 되냐? 이때는 하루에 2만 원씩 계속 붙어가요. 가지고 114일까지 2만 원이 넘어가는데 그걸로 이제 끝 얼마까지? 60만 원까지.
최고 60만 원까지 과태료가 부과가 되고 계속 안 받게 되면 그 자동차에 이제 압류해서 또 내지는 그 자동차에 대한 처분을 별도로 합니다만은 이와 같이 검사 유효기간이라고 하는 자체의 개념 알아두시고 앞으로 90일까지 받을 수 있고 뒤로는 31일까지는 법령 위반이 아닌 상태로 연결해서 검사 받을 수 있는데 이 날짜를 지나서 30일 안에 받게 되면 4만 원만 내면 돼요. 그러나 이 30일 넘어가 버리면 하루에 2만 원씩. 그러나 마냥 최고 얼마? 60만 원까지 과태료가 부과되도록. 그러니까 60만 원 이상의 과태료는 없다. 만약에 이 자동차가 더 검사도 받지 않고 운행하게 되면 행정조치를 별도로 한다라고 운행정지 처분이 나오겠죠.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140번째 또 문제입니다. 주차 위반 과태료 처분에 불복이 있는 경우에 이의 제기 기간은 과태료 처분에 고지를 받은 날로부터 며칠 이내에 해야 되느냐. 주차 위반을 했다. 난 주차 위반이 아닌 것 같은데 주차 위반 딱지가 날라왔다. 그럴 수 있는 거 있잖아요. 이때는 구청에서 딱지를 보내기 때문에 과태료 처분이 나오잖아요. 이때는 얼마? 60일 이내에 무언가 잘못됐다. 다시 한번 뭐 CCTV를 확인한다든가 조사를 해서 내가 과태료 처분을 받지 않아야 될 주차 위반이 아닌데 주차 위반으로 되어 있다라고 하는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언제까지? 60일 이내에 어디다가? 구청에다 하시면 되겠어요. 141번째 문제 봅니다. 주차 위반차의 이동, 보관, 공고, 매각 또는 폐차 등에 들어간 비용은 누가 부담하느냐. 이 말은 무슨 얘기냐면요. 주차 위반을 했다. 근데 자동차가 딱지를 딱 붙여놨는데 요새는 뭐 딱지도 안 붙여요. 그냥 지나가면서 정보 촬영해가지고 집으로 통보한단 말이죠. 그러면 이제 주차 위반했다고 하는 자체가 이제 본인이 잘못한 거에 의해서 이제 처분을 받게 되고, 나 그건 주차 위반이 아닌 곳에 내가 주차 위반했는데 무슨 소리냐 하게 되면 60일 이내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그런데 주차 위반을 했어요. 근데 곧바로 차가 빠져나갈 줄 알았더니 마냥 서 있어. 그럼 도로교통에 문제가 있잖아요. 그때는 어떻게 해요? 견인차를 불러서 구청에서 그 자동차를 차량 보관소까지 이동을 합니다. 그러면 견인자동차 이동하게 되면 돈 들어가야 되잖아요. 견인비 줘야 되잖아요. 견인비가 발생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일정한 보관장소에다가 차를 보관하게 되면 그 땅에 보관한 그 자체 보관비가 또 들어간단 말이죠. 그런 돈이 발생될 거예요. 만약에 또 찾으러 오지 않는다 그러면 그 자동차를 이제 폐차시키도록 할 수 있도록 매각시킨단 말이죠. 이렇게 이제 그 구청에서 운영을 하는데 그때마다 돈 들어간단 말이죠. 근데 차주가 왔어. 자동차 운전자가 왔어. 이때에 차를 찾으러 왔습니다. 견인비 내세요. 그 다음에 5일 동안, 열흘 동안 보관했던 보관비 주세요. 돈을 받아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누구한테 받는다? 자동차를 가지고 있는 사용자한테 받는 것이 바로 들어가는 비용을 받는 대상자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따라서 여기에서 정답은 뭐다? 자동차 사용자한테 그 돈을 받는 것이다.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142번째 문제 봅니다. 자, 다음 중 차창의 차관 기준으로 만든 것, 이거 썬팅이라고 그러죠. 어떤 그 햇빛이 너무 강하게 쏘이다 보니까 내 눈이 전방을 보는데 문제가 있어서 약간 뭐 적외선도 가리고 강한 빛을 가리겠다 해가지고 필름을 유리면에 붙이는 차광, 썬팅이라고 그러는데 기준이 있어요. 마냥 새카맣게 붙이면 안 된다. 근데 이게 문제가 좀 있습니다. 이건 뭐냐면 내 자동차의 내부는 내 개인의 어떠한 프라이버시 문제 아니냐. 근데 왜 밖에서 보이게끔 어떤 그 새카만 필름으로 카텐이라든가 이런 걸 못 치게 되어 있느냐. 이것은 뭐냐. 자동차가 안전하게 운행하기 위해서는 뒤에서 오는 자동차가 앞차의 차창을 통해서 앞을 보고 차창을 통해서 옆을 볼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되어야 안전 운행이 되는데 그 자동차 자체가 시력이 통과하지 못하는 그런 상태로 새카맣게 되면 안전 운전에 위험이 따르기 때문에 비록 차 안에 개인의 어떤 프라이버시이지만 커튼이라든가 이런 거 못 치게 하고 어떤 필름을 붙여도 새카맣게는 붙이지 못하도록 도로교통부에 규정되어 있어요. 앞유리면은 최소한 70% 이상이 보여야 되고 옆유리는 조금 괜찮아요. 40% 이상 보이도록 차광할 수 있다라고만 되어 있지 그 이상으로는 안 된다. 이 검사할 때 전부 검사에 불합격되는 요소가 되기도 하는 것이죠. 그걸 차광이라고 한다. 차광 기준 앞유리면 얼마?
70% 미만이에요. 염유리면은 얼마? 40%. 1항은 맞는 얘기네요. 2항은 압률이 40%가 아니라 70% 미만이란 말이죠. 염유리는 얼마? 40%예요. 틀렸죠? 염률이 30%가 아니라 40%다. 따라서 여기에서 맞는 것은 1항인데 알아두실 것. 압률이는 70% 미만, 옆 창문은 40% 미만이다. 이게 도로교통법에 규정되어 있는 차광의 기준이다. 이렇게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시험에 잘 나와요. 143번째입니다. 도로교통법령상 경사진 노상 주차장에 주차하는 경우 취해야 될 조치를 옳은 것은, 이것은 바로 뭐냐, 자동차 평지에 서 있으면 사이드 브레이크와 기어에 의해서 자동차가 고정되어 있는데 내리막길 또는 오르막길에서 자동차를 세웠을 때는 사이드 브레이크만 너무 믿지 말라는 거죠. 혹시나 이게 풀리면 자동차가 내리막길에 내려갈 것이고 오르막길에서는 뒤로 후퇴되면서 본인이 자동차 운행 상태가 아닌데도 사고 날 염려가 있다. 그래서 자동차를 내리막길에 세울 때는요, 핸들을 우측으로, 인도 쪽, 연석선 쪽으로 틀어놔 가지고 조금 움직인다더라도 연석선에 의해서 더 가지 않도록 핸들은 우측으로 틀어놓고, 그 다음에 앞쪽에다가, 타이어 앞쪽에다가 나무 발목이나 또는 플라스틱으로 어떤 되어 있는 걸 가지고 미끄럼 방지 장치를 해놔라 라고 해서 바퀴 앞에다가 뭐 큰 돌멩이 같은 거 세워놓어도 되겠습니다만, 요새는 뭐 도로에 돌멩이가 없으니까 그 나무 토막 또는 예전에 플라스틱 같은 게 제조해서 나온 게 있어요. 그런 걸 차에 갖고 다니시다가 내리막길이나 오르막길에서는, 내리막길에서는 앞바퀴 쪽에, 오르막에서는 뒷바퀴 쪽에 해놓는 게 좋겠죠. 따라서 1항 자동차 주차 제동장치만 작용한다? 아니다. 조금 위험도가 있지요. 2항 주차 제동장치 작동 후에 내리막 방향으로 바퀴에 플라스틱 미끄럼 방지 장치를 딱하니 설치하게 되면 얼마나 안전하겠어요. 따라서 맞는 얘기가 2항에 있네요. 3항 수동 변속기 자동차는 기어를 중립에 놓는다? 상당히 위험합니다. 기어를 후진 내지는 1단에 넣어놔야 되겠죠. 4항 조향장치를 도로 쪽 방향으로 돌린다? 도로 쪽이 아니라 인도 쪽으로 틀어놓는 게 바람직한 거죠. 따라서 143번째는 정답이 2항이 되겠습니다. 144번째입니다. 자동차가 운행 중일 때에 엔진 과열 상태, 오버히터네요. 엔진이 열을 받는단 말이죠. 열을 받아가지고 그냥 냉각수가 밖으로 튀어나오는 오버히트라고 그러죠. 오버히트, 토해낸다. 과열 현상이 생겼을 때 점검해야 된다. 그런데 그것이 점검할 필요가 없는 거, 엔진 장치에 냉각 장치와 관계가 없는 걸 찾아내라고 그랬네요. 냉각팬, 워터펌프 작동이 안 되면 과열되죠. 체크해야 되고, 라디에이터의 막힘 상태 확인해야 되는 거. 라디에이터에 물이 들어가는데 막혀 있다 그러면 물이 순환이 안 되잖아요. 확인하셔야 됩니다. 냉각수와 엔진 오일량의 확인 및 누출이 있나 없나 확인하는 거 중요한 것이죠. 4항 에어클리너 오염 상태 확인. 에어클리너는 연료를 깨끗하게 들어갈 수 있도록, 그 얘기는 바로 뭐냐면 좋은 공기, 휘발유 자동차이든 디젤 자동차이든 간에 연료만 들어 타는 게 아니죠. 뭘 넣어줘야 돼? 산소 같이 들어가야 된단 말이에요. 산소는 공기가 들어가야 된다는 거죠. 그 공기를 맑은 공기로, 이물질이 없는 걸로 들어가야 엔진이 손상이 안 되고 오랫동안 사용할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에어클리너가 있는데 이게 연료 계통의 문제입니다. 냉각 장치 계통이 아니기 때문에 과열된 상태에서는 사항은 점검할 필요가 아닌 내용이다. 냉각장치 계통이 아니다. 이렇게 알아두시고 사항에다가 답을 체크하면 되겠습니다. 다음 145번째 문제 봅니다. 다음 중에 겨울철 차량 점검에 옳지 않는 것. 겨울철에는 겨울철에 운행되고 있는 요소에 맞는 것들을 점검해야 되겠죠. 월동장비 준비해야 되겠죠. 말하자면 체인 같은 걸 준비하는 게 맞고, 스노우 타이어 준비하는 게 맞는 것이 월동장비 준비예요. 에어컨 작동 및 냉매 상태. 에어컨은 여름에 시원하라고 쓰는 거잖아요. 따라서 겨울철에 장비에서 에어컨 작동에 대한 문제는 겨울철 차량 점검에 들어가는 사항이 아니다. 단 히터 작동 상태는 확인해야 되겠고, 타이어의 마모 상태, 공기압 상태는 또 역시 여름철이나 겨울철이나 똑같이 항상 점검해야 된다. 따라서 겨울철하고 관계없는 것은 에어컨에 관계가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146번째입니다. 자동차가 물이 고인 도로 노면으로 주행할 때 물이 저항에 의해서 노면으로부터 떠올라서
물 위에 미끄러지듯 가는 현상을 어떤 현상이라고 그러냐? 이것은 자동차 공학적인 문제인데 이 문제 또 풀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1항 스탠드 웨이브 현상, 2항 수막 현상, 3항 페이드 현상, 4항 베이퍼 록 현상이라고 나와 있는데 물 위로 떠간다. 이것은 바로 수막 현상입니다. 그걸 그림을 통해서 한번 설명을 드리게 되면요. 이와 같이 노면이 있고 타이어가 자동차가 이제 굴러가게 되는데 노면에 타이어가 직접 닿아야 되죠. 그런데 여기에 이제 물이 있어 물 위에 떠가는 그런 상태. 말하자면 물에 막이 생긴 거죠. 그래서 물 숫자에 막이 생겼다. 그래서 수막 현상이라고 얘기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이것을 하이드로플래닝 현상이라고도 얘기를 하는데 영어로는 나오진 않을 거예요. 수막 현상이다. 노면에서 타이어가 딱 닿아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물에 막이 있어가지고 물 위로 떠간다. 이건 보통 자동차 속도가 빨라지면 이런 현상이 생기게 되죠. 그렇게 되면 자동차가 가고자 하는 방향으로 가지 않고, 즉 운전자가 조향하는 핸들을 트는 방향으로 가지 않고 그냥 미끄러져 가버리는 거죠. 따라서 빗길에서는 속도를 많이 내서는 안 된다. 그런 의미로 수막 현상을 알아둬야 됩니다. 147번째 문제 풀어보도록 하죠. 다음 중 수막 현상이 발생되는 요인과 관계가 없는 것. 수막 현상이라고 하는 것은 자동차가 속도가 빨라지게 되면 생긴단 말이죠. 그 다음에 타이어의 공기 압력에 문제가 있을 때도 수막 현상이 생기고, 그 다음에 노면에 물이 많으냐 적으냐에 따라서 현상이 많이 나타나느냐 적게 나타나느냐 할 수 있겠죠. 주행 속도 영향을 줍니다. 타이어 공기 압력에 영향을 주죠. 변속사항 2단이다 3단 4단 변속사항하고는 수막 현상하고는 관계가 없습니다. 따라서 사망이 관계가 없는 것이고, 노면에 깔려있는 물의 양에 따라서 수막 현상이 많아지고 적어진다.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148번째 문제 넘어가도록 합니다. 운행 중에 차량이 제동할 때에 차체 관성에 의해서 앞부분이 내려앉는 현상을 무엇이라고 하느냐. 자, 이 얘기는 뭐냐면 자동차가 또 운행하면서 급브레이크를 잡게 되면은 자동차는 가고자 하나 타이어가 멎어버리기 때문에 자동차 자체가 어떻게 앞으로 이렇게 쏠리는 거죠. 그것이 이제 바로 다이빙 하는 현상 같은 현상인데 이와 같은 현상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운행 중에 급브레이크를 잡게 되면 앞부분이 내려앉고 뒷부분이 약간 올라가는 것. 이것이 이제 바로 노즈 다이빙 현상이라고 그러는데 다른 말로는 노즈 다운 현상이라고도 얘기합니다. 그래서 노즈 다운 현상이나 노즈 다이브 현상이나 같은 걸로 여러분이 알아두시고요. 반대로 자동차가 서 있다가 급하게 출발하게 되면 앞부분이 살짝 올라가는 게 있어요. 다운이 아니고 업이겠죠. 그때는 노즈업 현상이라고 얘기를 한다. 그걸 다시 한번 그림을 통해서 말씀을 드리면 이와 같이 자동차가 운행 도중에 급브레이크를 잡으면 앞부분이 내려앉는 것, 노즈 다이브 또 내지는 노즈 다운 현상이라고 그러고요. 자동차가 서 있다가 급출발하게 되면 앞부분이 약간 올라가는 것, 이것을 노즈업 현상이라고 그런다. 다음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비탈길을 내려가는 경우에 브레이크를 반복해서 사용하는 경우에 마찰열이 라이닝에 축적되어서 브레이크의 제동력이 저하되는 현상을 무엇이라고 그러느냐. 자, 내리막길을 내려가다 보면 브레이크에 페달을 많이 밟게 되겠죠. 그렇게 되면 열이 발생된다. 그러면 그때의 제동력이 떨어진다. 브레이크의 기능이 떨어진다. 그걸 무슨 현상이라 그러는 것인데, 우선 우리가 브레이크의 내용을 한번 보도록 하죠. 내리막길을 내려간다 하십시다. 브레이크를 서서히 밟고 천천히 내려가면 관계가 없는데 브레이크를 밟았다 놓았다 밟았다 놓았다 하게 되면 여기에 있는 타이어가 돌아가고 드럼이 돌아간단 말이죠. 이때 이제 브레이크 라이닝이라고 하는 양쪽에서 이렇게 벌어지고 좁아지고 벌어지고 우물어지면서 자동차가 이제 제동이 되는 것인데, 이때에 계속해서 반복해서 밟았다 놓았다 밟았다 놓았다 하면 돌아가고 있는 드럼에 라이닝이 붙었다 떨어졌다 하면서 상당히 열이 축적이 됩니다. 그러다 보면 브레이크 기능이 떨어진다. 브레이크가 잘 안 듣게 된다. 그런 거죠. 따라서 브레이크 라이닝에 열이 많이 생겨서 브레이크의 기능이 떨어지는 것을 어떤 현상이라고 그러냐. 그것은
페이드 현상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하나 더 말씀드리면 브레이크를 밟았다 놓았다 함으로 인해서 라이닝에 열을 받는 경우도 있지만 이와 같이 빗길을 가다 보면 라이닝에 물이 들어갈 때가 있어요. 물이 들어가서 또 브레이크 기능이 또 떨어진다, 저하가 안 된다. 이때는 똑같은 페이드 현상이라고 그러는데 이 페이드 현상은 물에 의한 페이드 현상이기 때문에 이것은 물이라고 해서 워터 페이드 현상이라고 그런다. 브레이크 라이닝에 열이 받아서 브레이크 기능이 떨어지는 것은 페이드 현상이라고 그러는데 브레이크 라이닝에 물이 들어가서 브레이크 기능이 떨어지는 것은 워터 페이드 현상이라고 그런다. 이 워터 페이드 현상이라고 그런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페이드 현상이라고 하는 것은 브레이크 라이닝에 열을 받았거나 또는 브레이크 라이닝이 물에 젖었을 때에 브레이크 기능이 떨어지는 것이다. 그러니까 라이닝에 문제가 있다고 하는 것은 페이드 현상이에요. 근데 열에 의해서 브레이크 기능이 떨어지는 건 그냥 페이드 현상이라고 그러고 물에 의해서 브레이크 기능이 떨어지는 것은 페이드 현상은 페이드 현상인데 워터 페이드 현상이라고 얘기를 한다. 150번째로 넘어갑니다. 타이어의 회전 속도가 빨라지면 접지부에서 받은 타이어의 변형이 다음 접지 시점까지도 복원되지 않고 접지의 뒤쪽에 진동이 물결이 일어나는 현상이라고 하는데 이런 현상을 무엇이라고 그러냐 그런 거죠. 타이어의 공기 압력을 적정하게 넣어놨다 하더라도 자동차가 노면에 딱 닿았을 때는 약간 찌부러져 있는 상태가 된단 말이죠. 찌부러져 있는 상태에서 타이어가 굴러간다, 운행된다고 한다면 이 찌부러져 있는 상태가 굴러가면서 펴져야 되는 거죠. 펴져가지고 정상적인 상태에서 또 들어오면서 약간 찌부러들었다가 다시 펴지면서 다시 운행하면서 타이어가 굴러가는 거잖아요. 그런데 속도가 빨라지게 되면 여기에 있는 찌부러들어 있는 타이어의 형태가 펴지기도 전에 다시 노면에 닿다 보니까 주름이 생기는 거죠. 그러면 자동차가 꿀렁꿀렁꿀렁 하는 그런 현상이 생기는데 다시 말씀드리면 이 타이어에 찌그러져 있는 이 상태가 복원이 돼야 된단 말이죠. 빨리 펴져야 된단 말이죠. 복원되지 않고 다시 노면에 닿았을 때 주름살 잡힌 것 같이 꿀렁꿀렁꿀렁 하신다. 스탠딩 웨이브 현상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브레이크 라이닝에 대한 문제는 페이드 현상이고요. 이와 같이 주름살이 잡힌 게 복원되지 않았다. 그때는 바로 스탠딩 웨이브 현상이다라고 여러분이 알아두시고 수막 현상은 물 위로 떠가는 것, 스키 타는 것 같이 자동차가 떠가는 것 같은 걸 수막 현상이라고 그러고 라이닝의 문제는 페이드 현상이다. 그런데 라이닝에 열 받아서는 그냥 페이드 현상이고 물이 들어가서 라이닝이 젖어서 브레이크 기능이 떨어지는 것은 워터 페이드다. 151번째 문제에 넘어가도록 합니다. 브레이크를 반복해서 사용하면 마찰열에 의해서 브레이크 파이프 등에 기포가 생긴다. 공기구멍이 생긴다. 이때 현상을 무엇이라고 그러냐? 그러면 브레이크에 이제 반복해서 사용하는 그 상태를 우리가 그림을 통해서 한번 보게 되면 운전자가 브레이크 페달을 밟았다고 하는 것은 라이닝 또는 디스크라고 하는 이 자체에서 이제 힘을 주게 되는데 브레이크 파이프를 통해서 오일이 가가지고 이제 힘을 딱 주게 되는데 이 브레이크 페달을 밟았다 놓았다 하게 되면 여기 이제 시린더예요. 오일이 움직인단 말이죠. 계속. 그리고 오일이 들어갔다 나왔다 하면 하다 보면은 브레이크를 자주 밟다 보면은 브레이크 오일이 막 움직일 거란 말이죠. 움직이다 보면 이 브레이크 오일 자체가 열이 발생한단 말이에요. 열이 발생하게 되면 이 계통 안에서 뭐가 생긴다? 기포. 공기구멍이 생긴단 말이에요. 공기가 생긴단 말이죠. 우리가 라면을 끓일 때에 냄비에다가 물을 넣고 끓이게 되면 뽀글뽀글 뭐가 올라오죠? 공기방울 올라오죠? 공기가 생긴단 말이에요. 여기에도 역시 공기가 생긴다. 공기가 생기게 되면 브레이크 페달을 밟은 양만큼 바로 라이닝 쪽에 힘이 전달되는데 이 공기가 압축이 된단 말이죠. 압축이 되다 보니까 밟았다 놓았다 하는 과정에서 공기 때문에 많이 밟는다 하더라도 예전같이 브레이크가 순간적으로 안 듣는 경우가 있어요. 따라서 브레이크 파이프 안에 브레이크 오일 속에서 뭐가 생긴다? 기포, 공기구멍이 생긴다. 그러면 브레이크 기능이 떨어지는 거죠. 그걸 뭐라고 그런다?
베이퍼록 현상이라고 합니다. 따라서 기포라고는 문제가 나오면 베이퍼록 현상이다. 이렇게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더 전형합니다. 물이라고 하는 것이 나와서 스키 타는 것 같이 미끌려 간다. 수막 현상이다. 그 다음에 브레이크 라이닝에 문제가 있어서 브레이크 라이닝이 열받아 가지고 브레이크가 듣지 않는다. 기능이 떨어진다. 저하된다. 페이드 현상이다. 타이어가 노면에 닿아가지고 쭈그러들어 있는 상태가 복원이 돼야 되는데 복원이 안 되고 계속 속도가 빨라지면서 찌그러들어 있는 상태가 노면에 닿으면서 자동차 꿀렁꿀렁해지는 진동이 생기는 것을 뭐라고 그런다? 복원이 되지 않아서 진동이 생긴다라고 한다면 뭐예요? 이것은 스탠딩 웨이브 현상이다. 웨이브 현상이다. 이렇게 알아두시고요. 그 다음에 이와 같이 브레이크 라인 파이프 안에 뭐가 생겼다? 기포가 생기더라. 베이퍼록 현상이다. 라고 여러분이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다음 문제 풀어보도록 하죠. 152번째입니다. 다음 공주고리를 설명한 것 중에서 올바른 것 그랬어요. 그럼 공주고리라고 하는 게 뭐냐라고 하는 걸 한번 보도록 하죠. 자동차가 쭉 엑셀에다 페달을 밟고 옵니다. 그 다음에 위험미를 발견했다든가 세워야 되겠다 생각하게 되면 엑셀에다 페달에서 브레이크 페달로 발을 옮긴다. 이때부터 이제 브레이크가 듣겠죠. 이때 간 거리가 공주거리고 이때만큼 간 시간이 공주 시간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때는 브레이크 페달을 밟았어요. 브레이크 페달을 밟아서 쭉 밟았더니 자동차가 쓰더라. 이건 자동차마다 제동거리는 다 달라지겠죠. 또 이만큼 쓰는데 간 시간이 얼마냐 할 때는 제동 시간이겠다. 그러면 공주고리는 운전자께서 엑셀레터 페달에서 브레이크 페달로 옮길 때까지인데 그때가 이제 보통 일반적으로는 한 0.7초, 0.9초의 이제 시간이 되게 걸려요. 옮겨야 되는 시간이니까. 그때 이제 조금 동작이 느린 분은 좀 더 많은 시간이 걸릴 것이고 그만큼 거리가 길어지겠죠. 그 다음에 브레이크 페달을 밟았다. 어느 자동차는 여기 가서 서요. 어느 자동차 여기서 쓰고 어느 자동차 여기서 서. 그건 바로 뭘까요? 노면이 빗길이었다. 더 많아지겠죠. 타이어가 많이 달아진 타이어였다. 더 길어질 거예요. 속도가 상당히 빨리 왔었다고 한다면 쓰는 거리만도 길어지겠죠. 그 영향을 주는 게 제동 거리인데 일단은 엑셀레이터 페달에서 브레이크 페달로 갈 때까지 간 거리 공주거리 공짜로 간 거예요. 그 다음에 브레이크 페달을 밟아서 자동차가 쓴 거리 제동거리라고 그런다. 그러면 자동차가 결과적으로 여기서부터 서야 되겠다 마음을 먹고 여기서 딱 서는 거잖아요. 이 전체를 뭐라고 그런다? 정지거리라고 그런다. 자동차가 섰다는 거죠. 간 거리란 말이죠. 어느 때부터 서야 되겠다? 섰다. 이게 바로 뭐예요? 정지거리. 이 정지거리를 굳이 쪼개서 보면은 공주거리와 제동거리가 합쳐진 것을 정지거리라고 그런다. 그래서 시험에는 어떻게 나오느냐? 공주거리라고 하는 게 무엇이냐? 엑셀레이터 페달에서 브레이크 페달로 옮겨서 브레이크 페달을 밟기 직전까지 간 거리가 공주거리다. 이렇게 나오고 공주 시간은 뭡니까? 또 나올 수도 있어요. 그것은 바로 뭐냐면 엑셀레이터 페달에서 브레이크 페달로 옮겼을 때까지 간 시간. 그것이 바로 공주 시간이다. 걸린 시간이단 말이죠. 그리고 이제 제동거리가 무엇이냐? 나오고. 그 다음에 공주거리와 제동거리 합친 것이 바로 뭐냐? 정지거리. 이렇게 문제가 나오기도 하고. 또 정지거리는 제동거리에다가 뭘 합쳐야 정지거리라고 그러냐? 또 내지는 정지거리는 공주거리에 뭘 합치면 정지거리라고 그러냐? 제동거리 합치면 된다. 그래서 이 공주거리, 제동거리, 정지거리 가지고 여러 개의 문제가 엮여서 나올 수 있으니까 확실하게 알아두시면 되겠다. 따라서 다음 공주거리를 설명한 중에서 올바른 것, 제동거리는 반드시 정지할 때 나타난다? 공주거리하고는 의미가 없고요. 이항, 위험을 느끼고 가속 페달에서 발을 옮겨서 브레이크 페달을 밟아가지고 차가 정지할 때까지 주행한 거리, 이것은 아니죠. 정지거리죠. 예? 이것은 바로 뭐냐? 가서 옮겨서 브레이크 페달을 가서 밟아가지고 다 간간 전체 길이에요. 그래서 정지거리가 되고 3번, 위험을 느끼고 가속 페달에서 발을 옮겨서
제동 페달을 밟아가지고 제동 효과가 나타나기까지 주행한 거리. 이것도 역시 정지거리가 포함된 내용이네요. 4. 위험을 느끼고 가속 페달에서 발을 옮겨 제동 페달까지 옮기는 데까지 주행한 거리. 1항은 말도 안 되는 얘기고 2항과 3항은 거의 이제 정지거리 개념이고요. 공주거리는 뭐예요? 그냥 공짜로 간 거. 브레이크 페달에서 작동이 아직 안 될 때, 엑셀레이터 페달에서 브레이크 페달을 옮겼을 때까지가 공주거리니까 위험을 느끼고 가속 페달에서 발을 옮겨서 제동 페달까지 옮기는데 아직 옮겨놨어요. 아직 브레이크는 작동이 안 됐단 말이죠. 그때까지 주행한 거리가 뭐다? 공주거리다. 그래서 쉬운 두 번째 공주거리는 정확하게 사항이 설명이 잘 된 거니까 사항에다 답을 체크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쉬운 세 번째입니다. 차량의 제동거리에 영향을 주는 요인이 아닌 것 그랬어요. 브레이크 페달을 밟았다 그러면 자동차가 팍 치면 되겠죠. 그런데 어느 자동차는 쭉 브레이크 페달을 밟으면서 길게, 별로 좋은 현상은 아니잖아요. 타이어가 많이 닳아지면 길어집니다. 제동거리. 타이어가 많이 마모된 상태 같으면 제동거리가 길어져요. 노면 상태가 빗길 같으면 길어지고, 만약에 눈길 같으면 더 길어지겠죠. 빙판길 같으면 더 쫙 가버리겠죠. 노면 상태에 따라서 제동거리는 달라진다. 운행 속도가 빨리 운행하고 있는 자동차는 그만큼 뭐예요? 가사 쓰는 거리가 길어지지 않겠어요? 영향을 주죠. 공주거리, 엑셀레이터 페달에서 브레이크 페달로 가는 그 거리는 제동거리하고는 아무 의미가 없잖아요. 따라서 영향을 주지 않는 것은 공주거리가 여기서 영향을 안 주고, 제동거리가 길다라고 하는 것은 타이어가 마모가 심하면 심할수록 길어지고, 노면 상태가 어떤 눈길 이런 데서는 더 길어진다. 속도가 빨라지면 그만큼 길어진다. 이 내용도 여러분이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쉬운 네 번째 문제로 들어갑니다. 야간 운행 시에 마주오는 대향차의 전조등 불빛으로 인해서 전방의 보행자 등의 모습을 볼 수 없게 되는 현상을 무엇이라고 그러냐? 대향차입니다. 앞에서 딱 오는데 그 자동차 헤드라이트가 팍 눈에 팍 들어왔다. 이때 순간적으로 앞에 보행자가 보여요, 안 보여요? 없었어. 실은 없어진 게 아니고 그 앞에 오는 대형 자동차의 헤드라이트 때문에 눈이 부셔서 안 보여요. 순간. 어떻게 됐다? 증발됐다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증발현상이라고 그런다. 이 증발현상은 그 보행자가 어떤 물체가 없어지는 게 아니고 순간적으로 앞에 오는 마주오는 자동차 대향차예요. 대향차. 대형차가 아니고 마주오는 대향차. 마주오는 자동차의 대향차의 전조등 불빛에 의해서 순간적으로 안 보이고 보행자가 없어진 것 같은 느낌을 갖는 걸 뭐라고 그런다? 이것을 증발현상이라고 그런다. 이렇게 여러분이 알아두시고 증발현상에다 답을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155번째입니다. 다음 중 암수능을 올바르게 표현되지 않는 것 그랬어요. 우리가 갑작스럽게 어두운 쪽을 가게 되면 순간적으로 안 보이잖아요. 또 어두운 데 있다가 밝은 데로 갑자기 나오면 눈이 부셔가지고 순간 이렇게 잘 앞이 시야가 문제가 되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것을 뭐라고 그러냐면 암수능이다, 명수능이라고 하는데, 명자는 밝을 명자고 암자는 어두울 암자예요. 암수능은 어두운 쪽에 들어갈 때에 눈에 그 기능이 순간적으로 발휘 안 되는 것, 이것을 이제 암수능이라고 그러는데, 이것이 잘못 표현된 것, 이란 거죠. 밝은 조건에서 어두운 조건으로 변할 때 사람의 눈이 그 상황에 적응하여 시력이 회복되는 거, 순간적으로 안 보였다가 천천히 보이잖아요. 맞는 얘기. 이야, 터널 안에 들어가는 주행시 순간 일시적으로 나타나는 하나의 시각 장애 상태다. 맞는 얘기예요. 1항과 2항 다 암수능으로 맞는 얘기고, 3항 터널 안을 주행하다가 터널을 벗어나는 순간 이건 뭐예요? 밝은 데로 나오는 거잖아요. 이것은 암수능이 아니고 밝은 데로 나오기 때문에 명수능이라고 해야 한다. 명수능. 그래서 이 3항은 명수능이란 말이죠. 1항, 2항은 암수능을 얘기했고, 4항 암수능의 온전한 적응은 터널의 경우에 통상 5초 내지 10초가 되어야 시력이 바로 이제 회복이 된다. 이런 의미가 되는 거죠. 따라서 3항이 명수능을 설명을 해놨어요. 따라서 암수능으로서 설명이 잘못된 것 그랬으니까 명수능을 설명한 3항에다가 여러분께서
답으로 체크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봅시다. 다음 중 명수능을 올바르게 설명한 것은 밝은 대로 나올 때 나타나는 현상이란 말이죠. 1항, 일광 또는 조명이 어두운 곳에서 밝은 조건이 될 때에 사람의 눈이 상황에 적응하면서 회복되는 것을 말한다. 아주 예쁘게 잘 말을 해놨네요. 따라서 1항이 명수능을 설명한 거예요. 2항, 터널에서 나와서 밝은 상태가 되었을 때 눈부심이 없이 순간 물체가 잘 보이는 현상, 사람은 이러지 못한다. 이런 순간 눈부심이 없다고 하는 건 말이 안 되죠. 3항, 명수능에서 회복되는 시간은 암수능보다 느리다. 좀 빨라요. 4항, 명수능은 운전 경력에 극복되는 사 운전 경력하고는 관계가 없어요. 신체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운전 경력하고는 아무 관계가 없다. 명수능과 암수능 정확하게 분리해서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157번째 문제 봅니다. 원심력에 대한 설명으로 바르게 설명한 거 어렵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그냥 설명 들으시면서 이해하면서 암기하시면 될 것 같아요. 원심력이라고 하는 건 뭐냐? 우리가 실에다가 끈을 매달아가지고 빙빙 돌리면 어떨까요? 그 돌이 밖으로 자꾸 나가려고 그러겠죠? 이 돌리게 되면 이 물체는 어떻게 해? 밖으로 자꾸 나가려고 그런단 말이야. 그걸 다시 한 번 더 설명을 드리면 이렇게 보면 되겠어요. 여기에서 실을 매달아가지고 돌리게 되면 이 힘에 의해서 벗어나지는 못하고 이리 쭉 가겠죠. 힘작용은 이렇게 작용하지만 끌려간단 말이죠. 이때에 밖으로 막 나가려고 그런다. 이것이 바로 뭐다? 원에서부터 밖으로 나가려고 그런다. 이걸 원심력이라고 그래요. 원의 중심에서부터 나가는 힘이라고 그러고 안쪽으로 들어오는 힘은 구심력이라고 그런다. 따라서 명수능과 암수능 반대말이라고 말씀드렸죠. 원심력과 구심력은 또 반대말이에요, 서로가. 그리고 아까 노즈 다운, 노즈 업, 이것도 반대말이잖아요, 서로가. 엇갈려서 같이 공부해 두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밖으로 자꾸 나가려고 그런다. 이거 왜 자동차 자격증 시험에 이런 문제가 나오느냐라고 했을 때 커브길 생각하면 돼요. 커브길을 가려고 속도를 내다 보면 커브에서 자꾸 자동차가 밖으로 나가려고 그런다 이거죠. 도로에서 밖으로 튀어나가면 안 되잖아요. 따라서 속도를 줄여서 서서히 커브길을 돌아야 된다. 그런 의미를 강조하기 위해서 또 자동차 공학적인 측면에서 이해를 해야 되고 그것 때문에 자격증 시험에서 이런 문제들을 접하게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설명으로 바르게 설명한 건 물체가 원운동을 할 때 그 물체가 작용하는 원의 중심에서 자꾸 벗어나려고 그런다. 이게 바로 뭐다? 원심력이다. 안으로 들어오려고 하는 건 뭐예요? 반대말 구심력이라고 말씀드렸죠. 자, 1항이 정답이 됩니다. 2항, 물체가 원운동을 하고 있을 때 그 물체가 작용하는 원의 중심에서 벗어나려고 하는 힘. 맞아요. 그런데 일명 구심력, 이건 반대말인데 일명 구심력 아니다. 일명 구심력이라는 게 아니고 이 자체는 이 앞에서 말을 뒤집어 놔야 되는데 잘못된 말로 돼야 되겠죠. 따라 틀린 얘기. 3항, 자동차를 감속하고 멈추게 하기 위한 힘을 말한다. 이건 브레이크 계통의 얘기고 자동차가 어떤 속도로 선회할 때 선의 중심을 방향에 작용하는 힘을 말한다. 이건 핸들 계통의 얘기예요. 에커만 장도식이라고 하는 또 전문적인 자동차 공학의 문제가 있는데 이건 조향장치의 계통 문제고 3항은 브레이크 계통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2항은 뒤에 가서 뒤집어 놔가지고 틀린 말이고 1항 원심력은 원운동을 할 때에 그 물체가 자꾸 뭐한다? 밖으로 벗어나려고 그런다. 다음 158번째 문제 봅니다. 주행 중에 원활한 핸들 조작과 타이어의 불균형 마모 방지를 위한 앞바퀴 정렬에 포함되지 않는 그랬어요. 이 앞바퀴 정렬이라고 하는 것은 휠 얼라이먼트라고 하는데요. 앞바퀴라고 하는 자체가 정상적으로 딱 서서 잘 굴러가야만이 되겠죠. 근데 이 타이어가 장착이 조금이라도 틀어져 있다고 한다면 핸들도 무겁기도 하고 타이어가 막 움직이다 보면 그 자동차 진동도 막 생기게 되기도 하고 이런 현상이죠. 그래서 앞바퀴 정렬은 여러 요소가 있는데 그걸 보도록 하죠. 자, 핸들 가면 이렇게 타이어가 있잖아요. 정상적으로 잘 굴러가, 이쁘게 굴러가야 돼. 그런데 이 어떤 장착이 잘못되면 안쪽이 많이 닳아진다든가 바깥쪽이 많이 닳아지는 그런 자동차를 자주 볼 수 있어요. 예, 이런 현상인데, 자, 이런 것들이 이제 앞바퀴 특히 정렬이 잘 되어 있어야 된다. 차렷!
열정 시험, 이 정렬이라고 그러잖아요. 그 정렬이 잘 되어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있는데, 자, 보십시다. 자동차의 앞타이어 보게 되면요, 이와 같이 킹핀이라고 하는 게 딱 있는데, 지금 어떠세요? 약간 각도가 있죠? 각도. 반듯하게 설치가 안 되고 약간 틀어져 있게 설치를 해 놓는다. 왜? 자동차의 안정성을 주기 위해서 틀어놨어요. 이걸 뭐라고 그런다? 캐스타라고 얘기합니다. 앞바퀴 정렬이라고 하는 상태는 4가지 요소가 있어요.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캠버, 캐스타, 토인, 킹핀각 이렇게 가지고 4요소가 있는데, 캐스타라고 하는 것은 여기는 킹핀이 자동차의 구조장치예요. 킹핀이 있는데 반듯하게 설치가 안 되고 약간 틀어져 있다. 이만큼 각도를 두고 있다. 각도를 두고 설치한다. 이게 캐스타인 것이다 라고 보면 되겠어요. 그 다음에 이와 같이 자동차의 타이어를 말이죠, 위에서 한번 보세요. 앞에서 봐도 되겠지만 위에서 봤었을 때에 앞에 타이어가 이렇게 되어 있는 게 아니고 약간 뭐한다, 일반적인 것들은 이렇게 벌어져 있어요. 약간 이렇게 벌어져 있다. 크게 말씀드리면 약간 벌어져 있다. 왜 그러냐? 자동차 엔진도 싣고 사람이 타고 가다 보면 벌어진 상태로 가는 게 아니라 그때 이제 오므러진 상태, 그때가 이제 반듯하겠죠. 오므러져 있는 자체가. 그만 오므러지는 것만큼 약간 벌려서 장착을 하는 것이다. 이게 바로 뭐다? 캠버라고 얘기한다. 근데 이것이 어느 정도 벌어지느냐 하게 되면 이 전체가 얼마예요? 몇 도죠? 360도잖아요. 원이라고 하는 게. 이 자체가 얼마? 2도에서 한 5도 정도니까 눈으로는 도저히 볼 수 없는 상태의 약간이다. 그래서 이제 캠버, 캐스터, 토인, 게이지라고 하는 게 따로 있어요. 그걸 가지고 기계적인 장치를 가지고 측정했을 때에 어느 정도냐 볼 수 있는데, 이것은 위에서 봐도 되지만 앞에서 봐도 나타나긴 하죠. 약간 타이어가 뭐다? 위쪽이 벌어져 있는 거다. 위쪽이 벌어져 있다. 위쪽이 아래쪽보다 위쪽이 약간 벌어져 있다. 그래서 벌어져 있는데 이것이 바로 캠버예요. 그럼 안으로 오므라질 수도 있지 않느냐? 이것은요, 마이너스 캠버라고 그러고, 벌어져 있는 밖으로 나간 걸 플러스 캠버라고 그래요. 거기까지는 들어가지 마시고 일단은 타이어가 약간 벌어져 있다. 앞에서 볼 수도 마찬가지고 위에서 봐도 마찬가지인데 눈으로는 보이는 게 아니다. 왜? 전체 360도에서 2도 내지 3도, 5도 정도뿐이 안 되기 때문에 어디서 본다는 의미는 문제가 아니고 위쪽이 약간 벌어져 있다. 이게 캠버다라고 보시고, 그 다음에 토인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토인. 이것은 뭐예요? 앞에 타이어가 약간 벌어져 있지만 앞쪽이 오므라져 있는 거예요. 오므러져 있다 하는 거죠. 또 오므러져 있는 것도 있지만 벌어져 있는 것도 있겠죠. 그러나 일반적으로 오므러져 있다. 오므러져 있다고 하는 것은 오므러져 있는 상태에서 가는 게 아니고, 오므러져 있지만 자동차 주행하다 보면 벌어지려고 그러니까 결국은 반듯하게 가는 것이다. 이것도 이게 얼마큼 이게 좀 뒤쪽이에요. 타이어 뒤쪽. 뒤쪽보다는 앞쪽이 약간 좁아요. 이렇게 오므러져 있으니까. 이 차이가 얼마냐? 2 내지 6mm 뿐이 안 된다. 2 내지 6mm. 1cm도 안 되는 거죠. 눈으로 확인은 안 된다. 그래서 이 자체의 앞쪽이 오므러져 있는 것을 토인, 위쪽이 벌어져 있는 걸 캠버, 그 다음에 여기에 있는 킹핀이 틀어져 있는 것, 각도를 갖고 있는 걸 캐스타라고 그러고, 하나가 더 있다고 그랬죠. 하나가 더 있는 것은 바로 여기는 킹핀이 틀어져 있지만 또 안쪽으로 벌어져 있고 밖으로 벌어져 있고, 이 자체가 또 뭐예요? 킹핀 각이라고 그래가지고 킹핀의 경사각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자동차 타이어를 장착을 할 때 그냥 반듯하게 딱 장착하는 것 같지만 약간 앞에가 오므러져 있고 벌어져 있고, 그 다음에 킹핀 자체 설치가 각도를 갖고 설치되어 있다. 그래서 캐스터, 캠버, 토인, 킹핀, 경사각, 이것을 4개를 우리는 뭐라고 한다? 앞바퀴 정렬, 프론트 휠 어라이먼트라고 얘기합니다. 타이어의 정상적인 마모가 되도록, 또 핸들 조작이 안정적으로 되도록, 그 다음에 핸들을 돌릴 때 팍팍 제자리로 돌아오도록, 이런 것 자체가 바로 앞바퀴 정렬의 상태에서 자동차 상태가 유지된다. 그래서 앞바퀴의 정렬이라고 하는 건 캠버, 캐스터, 토인,
그 다음에 킹핀 각이다. 이렇게 네 가지가 있는 거 알아두시고요. 158번째 보도록 하죠. 주행 중에 원하는 핸들 조작과 타이어의 불균형 마모 방지를 위해서 뭘 둬야 된다? 앞바퀴 정렬을 두는데 거기에 포함되지 않는 것. 캠바, 캐스터, 토인 포함되죠. ABS 시스템, 이것은 브레이크 계통입니다. 엔틸록 브레이크 시스템이라고 얘기하죠. 자동차를 운행하면서 갑작스럽게 브레이크를 팍 밟으면 어떻게 돼요? 브레이크를 밟으면 핸들이 팍 한쪽으로 틀어지는 거죠. 왜? 타이어가 딱 고정된 상태라서 자동차의 관성에서 하다 보니까 틀어진단 말이죠. 그때는 어떻게? 브레이크 페달에서 발을 뗐다가 다시 받고 이렇게 하는 것이 더블 브레이크라고 그러죠. 이게 제일 안전해요. 근데 운전자가 브레이크 페달 밟았다 이거 쉽지가 않아. 왜? 장애물이 있는데 언제 또 순간적으로 자동차가 팍 앞으로 나갈 것 같으니까 안 뛰고 계속 밟아대잖아요. 이때 자동차가 틀어진단 말이죠. 그러면서 다른 또 사고로 연결되다 보니까 자동차 안에서 기계적으로 운전자가 브레이크 페달을 밟으면 그 안에서 붙었다 떨어졌다 하는 그런 연속적인 작용을 하는 장치가 되어 있는데 그게 바로 ABS 브레이크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갑작스럽게 속도에서 브레이크 잡으면 자동차가 다다다다닥 하는 소리가 들리죠. 이게 바로 뭐예요? ABS 장치가 작동하는 거예요. 엔틸록 브레이크 시스템. 완벽하게 고정되지 않는 상태의 움직임이라고 하는 내용이죠. 따라서 캠바, 캐스터, 토이는 뭐에 들어간다? 앞바퀴 정렬에 들어가지만 ABS 시스템은 아니다. 이렇게 해서 정답을 사항으로 하시면 되겠습니다. 159번째 문제로 봅니다. 다음 중 자동차 앞바퀴를 위에서 관찰해서 바퀴의 윗부분이 아래쪽보다 벌어져 있다. 벌어진 바퀴의 중심선과 수직선 산의 각을 무엇이라고 그러냐? 아까 말씀드렸죠? 약간 위가 벌어져 있다. 뭐다? 캠버다 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어디서 봤느냐는 중요한 게 아니에요. 왜? 눈으로 봐가지고 판단할 수 있는 건 아니고 그냥 봤을 때 약간 위쪽이 하여튼 벌어져 있다. 앞쪽이 오므러져 있는 토인이고요. 위쪽이 벌어져 있다라고 하는 캠바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160번째 봅니다. 자동차 관리법에서 자동차 안전기준에 규정하고 있는 트레드 홈 깊이의 규정으로 올바른 것은 뭘까요? 이것은 트레드라고 하는 자체는 타이어의 겉 모양을 보시면 돼요. 그게 바로 이런 거죠. 홈 파져 있죠? 이 홈이 왜 파져 있을까요? 미끄러지지 않도록 노면에서. 이 홈이 깊으면 깊을수록 덜 미끄러지겠죠. 그래서 이 홈 깊이가 일정한 상태에서 유지가 돼야 되지 많이 달아지면 뺀질뺀질하게 되면 그냥 자꾸자꾸 노면에서 미끄러진단 말이죠. 새 타이어가 그만큼 덜 미끄러지잖아요. 따라서 이 홈 깊이가 타이어 생산 메이커에서 나올 때는 홈 깊이가 보통 6 내지 한 7mm, 8mm쯤 돼요. 깊이가. 사용하면 그만큼 깊이가 낮아지겠죠. 그러나 어느 정도까지만 쓰십시오라고 자동차 관리법에 규정되어 있느냐? 1.6mm까지만 쓰십시오. 1.6mm 이상 되는 타이어를 사용해야 됩니다. 안전기준에 정해져 있어요. 홈 깊이가 얼마? 1.6mm 이상이어야 된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161번째 문제 봅니다. 현재 가장 많이 사용되고 있는 전기자동차의 배터리의 종류로 적합한 것은 그랬어요. 전기자동차에서 쓰고 있는 배터리는 리튬 이온 배터리다 라고만 알아두세요. 우리가 사용되고 있는 일반 자동차 배터리 있잖아요. 납산 축전지 요 자체를 납산 축전지라고 그런다. 여기서 조금 하나 말씀드리면 건전지라고 하는 게 있고요. 건전지가 있고 축전지가 있는데 건전지는 뭐예요? 마를 건자예요. 축은 뭐예요? 축축하다는 거예요. 이 마를 건자의 건전지는 우리가 보통 일반적으로 라디오 약 같은데 또 녹음기 약 같은데 저는 약이라고 그러죠. 건전지를 쓰는데 이건 뭐예요? 한 번 쓰고 버리는 거예요. 근데 이 안에가 원한다. 바짝 말라져 있다. 이 건전지라고 얘기합니다. 이 건전지는 1차 전지라고 그러고 축전지는 2차 전지라고 그러는데 차이가 뭐냐? 건전지는 한 번 쓰고 그 양이 없어지면 어떻게? 버려야 되잖아요. 근데 축전지는 2차 전지예요. 쓰는 양만큼 다시 집어넣으면 돼요. 이걸 말하자면 충전과 달아지는 거, 방전이 왔다 갔다 하는 거죠. 축전지라고 해서 2차 전지라고 그러고 이건 충전된 상태에서 방전되면 그냥 버리는 거.
그래서 안에가 말라있다 해서 건전지인데 1차 전지 한 번 쓰고 버리는 것이다. 그래서 자동차는 시동 걸 때에 배터리에 전기가 쭉 나갔다가 시동이 걸리면 자동차 안에 있는 제네레이터 발전기가 전기를 만들어 가지고 또 여기다 계속 넣어주잖아요. 다음에 또 시동 걸기 하기 위해서. 그래서 자동차는 이제 충전 방전 이렇게 하게 되는데 2차 전지 축전지예요. 그럼 납산이라는 건 뭐냐? 이 안에 음극판, 양극판이 붙어 있고 여기에 전에 액이라고 하는 게 들어있단 말이죠. 그래서 이 음극판, 양극판 자체가 뭐라? 납으로 되어 있다. 납으로 되어 있어 납이다 그러고 이 산은 뭐냐? 황산을 지금 황산에 묽은 황산 물에다가 황산을 타가지고 묽게 만들어서 집어넣어요. 그래서 황산을 넣는다. 그래서 납산 축전지라고 그런단 말이죠. 그래서 일반적인 자동차는 다 납산 축전지를 사용하고 있어요. 그러나 전기 자동차는 이와 같은 납산 축전기를 사용하지 않고 리튬 이온 배터리를 사용하고 있다. 이렇게 생겼어요. 리튬 이온 배터리는 여기에 있는 플러스판이에요. 플러스판과 여기에 있는 마이너스판하고 이 안에 저는 액이라고 하는 게 들어있고 이 자체가 서로 붙으면 안 되니까 여기에 막이 딱하니 있습니다. 막이. 이 자체는 뭐다? 리튬 이온 배터리라고 그래가지고 전기 자동차는 이와 같은 리튬 이온 배터리를 자동차 바닥에 쫙 여러 개를 깔아가지고 여기에 있는 모터를 돌려가지고 엔진이 필요 없는 거잖아요. 배터리에서 모터를 돌려서 타이어가 돌아가게끔 이렇게 이제 운행되고 있는데 문제는 뭐냐? 전기 자동차가 불이 나고 있는 이유가 뭐냐라고 보면은요. 화재 요인은 거의 다 외부의 충격으로 인해서 사고가 많이 나고 또 과충전을 해가지고 사고가 나고요. 또 배터리 자체가 잘못 만들어져 있는 상태. 아직은 세계적으로 전기 자동차의 배터리가 그 안전도 면에서 100%의 안전도를 보장하기는 어려운 상태예요. 그만큼 지금 기술적으로 개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배터리의 결함, 그 다음에 과충전의 문제, 그 다음에 외부의 충격으로 인해서 불이 나는 그런 상태. 소화기를 자동차 안에 비치 안 했다고 해서 전기자동차가 불나는 건 아니죠. 따라서 전기자동차 화재의 주 요인이라고 하는 것은 이와 같이 1, 2위, 3항이 바로 요인이 되는 거예요. 차량의 소화기 미비차하고는 관계가 없으니까 답으로 보는데 전기자동차는 그 리튬이온 배터리인데 이쪽이 음극판, 이쪽이 양극판, 그 다음에 전액이 들어있고 여기에 두 개가 붙지 말아라. 붙으면 쇼트 되니까 불나죠. 그래서 여기에 분리막이 있어. 근데 이 분리막이 지금 현재 상태로서는 배터리에 굳이 안전도에 문제가 되면 완벽하지 못한 상태가 지금 되어 있다. 지금 제일 리튬 이온 배터리 전기 자동차의 화재 요인이 이 분리막이 깨져가지고 서로 그냥 쇼트 되어가지고 화재가 일어난단 말이죠. 열 폭주가 생긴단 말이죠. 그래서 이 분리막을 이제 완벽하게 더 노력을 하고 있고 계속 개발하고 있습니다만은 분리막의 문제. 그래서 어떤 충격을 주면 대부분 이 전기자동차의 배터리는 밑에 부분에 깔아놓고 간단 말이죠. 그래서 밑에서 충격받는 게 있게 되면 여기 있는 분리막이 깨지면서 플러스하고 마이너스가 쇼트돼서 화재가 나는 경우가 거의 대부분이다. 그 다음에 충전을 오래 하려고 하다 보니까 열이 발생되어 가지고 또 터져버리는 화재가 발생하는 이런 문제가 전기자동차의 현상이고 화재의 원인이고 이런 것들이 지금 현재 계속 개발해 나가야 될 그런 내용입니다. 사항이 여기에서는 필요 없는 얘기가 사항이니까 사항으로 정답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문제 풀어보도록 합니다. 163번째. 노면의 진동이나 충격을 흡수하여 승차감을 좋게 하기 위한 장치를 뭐라고 그러냐? 동력 발생 장치는 뭐예요? 엔진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동력 전달 장치라고 하는 것은 크러치, 프로펠러 샤프트, 디퍼런셜 기아, 보통 대우 합니다만은 엑셀 축 이런 것들이 전달하는 과정이니까 동력 전달 장치라고 그러고 동력 발생이니까 엔진이에요. 차동 장치는 자동차 뒷 왼쪽 오른쪽 바퀴가 각각 회전할 때에 이건 적게 돌고 많이 돌아야 되잖아요. 움직임이 달라야 된다. 차이를 두고 움직인다. 이건 뭐 아무 관계 없네. 노면의 진동하고는. 자, 뭐예요? 현가장치.
현가장치는 서스펜션 시스템이라고 얘기합니다. 쇼캅, 쇼바라고는 아시죠? 자동차 승차감을 좋게 해서 만드는 기능이 현가장치에 들어가고, 그 다음에 자동차 스프링이 돼서 쿠션을 좋게 하는 거, 이것도 현가장치예요. 그 다음에 또 대형차 보게 되면 이와 같이 판으로 되어 있는 스프링 있잖아요. 판 스프링, 코일 스프링, 쇼캅, 쇼바, 이런 것들이 현가장치라고 그런다. 서스펜션 시스템이라고 그런다. 그것은 뭐라고 보면 노면에서 주는 충격을, 승차감을 좋게 하기 위해서 이런 장치를 해놓는 것이죠. 또 대형 자동차 같은 공기 스프링도 있어요. 공기 스프링, 그런 게 있지만 그런 것들을 다 뭐라고 그런다? 현가장치라고 한다. 답은 4번이 되겠고요. 164번째, 다음 중 차량의 재원 중 축거라고 하는 게 뭐냐? 우선 자동차를 하나 그려볼까요? 이렇게 자동차를 그려본다. 앞바퀴와 뒷바퀴가 있다. 이게 축이 있겠죠. 이쪽에 앞쪽으로 합시다. 앞바퀴, 축. 여기에 이제 축이 있어서 또 뒷바퀴에 축. 앞바퀴의 중심과 뒷바퀴의 중심, 요 자체가 축의 거리랍니다. 축이라고 하는 자체의 거리 해서 축거라고 한다. 윤거라고 하는 것은 또 나와요. 윤거가 나오는데, 윤거는 앞바퀴의 중심에서부터 앞바퀴의 왼쪽 바퀴와 오른쪽 바퀴의 중심에서 중심까지 거리, 윤거, 바퀴 윤자예요. 이건 윤거라고 그러고 이건 축거라고 그런다. 이렇게 해서 알아두시면 문제를 풀 수가 있다. 따라서 164번째는 축거는 앞 뒷좌측의 끝부분에서 수평거리가 아니고, 축거는 앞 뒷좌측의 중심에서 중심까지의 수평거리가 거다라고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165번째 문제를 봅니다. 정상적인 자동차 머플러에서 배기가스가 나온다. 가스의 색깔. 자동차의 머플러에서 나오는 색깔을 보고 그 자동차의 건강 진단을 할 수가 있어요. 정상적인 자동차가 무색 또는 얇은 청색이 나오면 이 자동차는 아주 건강한 자동차다. 검은색이 나온다고 하는 것은요, 들어가는 연료가 다 타고 나와야 되잖아요. 충분히 타지 못하고 그냥 나오는 거예요. 새카맣게 막 흰색이 나온다. 흰색이 나온다고 하는 것은, 이것은 자동차 안에 있는 엔진 오일 있죠. 엔진 오일이 타고 있는 거예요. 엔진 오일 타면 안 되잖아요. 피스톤에 링이 문제가 있든가, 또 실린더와 피스톤이 많이 달아졌다든가, 이런 경우에 흰색이 나오는 건 엔진 오일이 타는 거예요. 머플러에서 황색은 나오는 경우가 없고, 나온다면 이 세 가지가 형태가 있는데, 일단은 정상적인 자동차 머플러의 색깔은 뭐다? 무색 또는 약간의 엷은 청색이다. 이렇게 알아두셔야 되겠습니다. 그러면 166번째 하나 보죠. 머플러에서 나오는 배기가스색, 아까 좀 백색. 이때는 어떤 것이다? 엔진 오일이 타고 있다라고 말씀드렸죠. 엔진 오일이 타고 있을 때가 바로 이렇게 백색, 하얀색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농후한 혼합가스는 어떤 게 나온다? 농후하다는 건 뭐야? 연료가 너무 많이 들어간다. 공기보다 잘 안 타고 나오죠. 새카만 연기 나와요. 부동액 부족한 거하고 머플러와 관계없고, 엔진 오일 부족한 것도 머플러와 관계없고, 머플러와 관계되는 건 엔진 오일이 타서 하얀색이 나온다든가, 농후한 혼합가스 같은 건 검정색이 나오는 것이다. 새카만 연기가 나온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따라서 머플러에서 나오는 배기가스색이 백색인 경우는 엔진 오일이 타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167번째로 넘어갑니다. 정비불량으로 위험이 발생될 경우에 정비명령을 내리고 운행을 정지시킬 수 있는 사람은 누구냐? 경찰관이죠, 말하자면. 정비불량 스티커를 딱 줍니다. 딱 붙여. 그리고 열흘 안에 고치세요 라고 명령을 내린다. 정비불량 차량은 열흘 안에 고쳐야 돼요. 이와 같은 스티커를 발부해서 제재하는 것은 누구다? 경찰관이 하지만 그건 바로 시도 경찰청장이 하는 거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168번째 문제로 넘어갑니다. 자동차 관리법상 자동차 튜닝을 하기 위해서는 누구의 승인을 받아야 되냐. 이 튜닝이라고 하는 것은요,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구조 변경이라고 그랬어요. 구조 변경. 그런데 최근에 이제 자동차 관리법이 바뀌면서 튜닝이라고 하는 말로 바꿨는데, 구조를 변경시키고자 할 때는 승인을 받아야 된다. 승인을 누구한테 신청해서? 시도지사한테 신청을 하는데, 결과적으로 누구예요? 시장과 군수, 구청장한테 신청을 해서 네, 구조 변경하세요 라고 하면, 그때 이제 구조 변경하고 다 끝나면 집 지을 때 준공검사 받는 거와 똑같이 그 검사를
받아야 제대로 했는지 안 했는지 이렇게 한다고 그래놓고 다르게 또 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구조 변경 신청을 하고 구조 변경 또 검사를 받아야 되고 튜닝이라고 그런다. 자동차 관리법상 튜닝은 누구한테 승인 받는다. 시장 군수 구청장한테 승인을 받는 것이다. 자, 167번째입니다. 임시운행 허가증. 자, 먼저 나와 있네요. 자. 자동차 생산하는 곳에서 자동차를 구입한 사람이 살고 있는 거주지까지 와가지고 이제 등록을 해야 될 거 아니겠어요. 나무판으로 주잖아요. 이걸 임시운행 허가증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임시운행 허가증은 얼마? 열흘간 10일 안에 등록해서 본 번호판으로 바꿔야 되겠죠. 170번 봅니다. 운전자로서 자동차의 점검 중 오감을 통한 점검에서 촉각으로 알 수 있는 거, 운전자는 운행하기 전에 항상 점검을 해야 되고 운행 중에도 점검하고 운행이 끝난 다음에도 점검해야 되는데 눈으로 딱 보는 거죠. 아, 브레이크 등이 제대로 들어오나 안 들어오나? 타이어에 공기 압력이 제대로 들어있나 안 들어있나? 타이어의 틀에도 홈 깊이가 많이 적어졌나? 그대로 유지인가? 보아야 될 거 아니겠어요? 제일 우리가 많이 활용하는 게 뭐예요? 제일 많이 활용하는 거 눈으로 보죠. 눈. 이걸 시각이라고 얘기합니다. 시각. 그 다음에 자동차 잡소리가 나네? 어디가 삐그덕삐그덕 소리가 나네? 라고 하는 건 청각, 귀로 듣는 거죠. 그 다음에 연료가 새나 봐. 가스가 새나? 뭐 냄새가 나지? 뭐 타나? 냄새. 코로 오는 거죠. 후각이라고 얘기합니다. 지금은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입으로 찍어보라고 했어요. 엔진일도 찍어보고 부동액도 찍어보고 이것을 뭘로? 입으로 보는 거예요. 혀로 보는 거죠. 미각이라고 얘기해요. 그 다음에 만져보죠. 흔들어 보죠. 열받았구나. 흔들리네? 이런 거 있잖아요. 촉각이라고 해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이걸 뭐라고 그런다? 5가지의 감각이다. 오감이다라고 이 얘기를 합니다. 오감. 자동차 운전자라서 자동차 점검하는 방법에서 오감을 통해서 하는 점검인데 촉각으로 알 수 있는 거 만져본다는 거죠. 어디가 흔들린가? 이게 빡빡해? 이게 느슨해? 열이 있네 없네? 촉각이죠. 따라서 흔들림, 느슨함, 발열 상태를 보는 것이 오감 중에서 촉각에 의한 것이다. 타는 냄새를 본다라고 한다면 뭐야? 후각이겠죠. 배기가스 상태는 어떻게 한다? 눈으로 보는 거예요. 시각. 미끄러지는 상태는 모르게 또 쳐다보면 되겠죠. 엔진의 오일의 양, 시각. 제일 많이 활용하고 있는 것이 시각이죠. 제일 적게 사용한다고 그럴까요? 거의 미각이 거의 볼 것이 없는 상태고 제일 많이 활용하는 것이 오감 중에서 뭐다? 시각이다. 오감 있네. 다시 한번 설명하네요. 시각 이런 것들 청각, 촉각, 후각, 미각. 문제로 넘어갑니다. 101번째예요. 엔진 브레이크에 대한 설명이다. 잘못된 건 브레이크라고 하는 것은 자동차를 세우기 위한 것이죠. 근데 자동차의 브레이크는 여러 가지 있어요. 발로 밟는 브레이크가 기본이죠. 그 다음에 자동차 세워놨을 때 그대로 유지해라 하고 채워놓는 게 뭐예요? 사이드 브레이크. 사이드 브레이크라고 하는 것은 운전석에서 옆에 있다 해서 사이드 브레이크라고 그러고 그 다음에 그 배기 브레이크가 있어요. 머플러에서 나가는 힘이 팍팍 나가야 자동차 축시 나가겠죠. 근데 머플러에 나가는 그 가스를 꽉 막아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자동차가 팍 속도가 줄어요. 배기 브레이크, 대형 자동차에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일반적으로 많이 쓰고 있는 것이 엔진 브레이크라고 합니다. 발로 밟는 브레이크도 있지만 엔진 브레이크라고 하는 건 자동차가 쭉 가는데 기아가 이제 돌면서 변속기에서 가잖아요. 5단 같으면 작은 기아가 막 돌면서 가는 거고 1단 기아 같으면 큰 기아가 물려가지고 힘이 센 거죠. 1단은 힘이 세지만 느린 것이고 고단 기아는 적은 기아에 빨리 가지만 힘은 약하죠. 1단, 2단, 3단, 4단이 그때그때 오르막갈 같으면 5단이 안 되고 2단, 1단으로 가는 거 마찬가지잖아요. 또 자동차를 처음에 출발할 때는 1단으로 가는 얘기는 뭐예요? 자동차가 무거운데 그걸 끌고 먼저 시작을 해야 되니까 기아가 큰 걸 물려야 돼요. 변속기 안에서. 그러다 보니까 이제 1단, 2단, 3단, 4단 딱 각각 다른데 문제는 뭐냐? 자동차가 가다가 발로 밟는 브레이크에 의해서 자동차가 세울 수도 있지만 발로 밟는 브레이크를 자주 밟다 보면 라이닝에 열을 받아가지고 뭐가 된다? 브레이크 기능이 떨어진다. 저하된다라고 하는 건 설명을 드렸잖아요. 근데 가다가 자동차가
5단으로 쭉 가다가 1단으로 딱 넘으면 기아가 이제 적은 거에서 큰 걸로 물리다 보니까 속도가 느려진단 말이죠. 기아의 변속을 낮은 기아로 하다 보면은 자동차의 속도가 떨어집니다. 감속된단 말이죠. 그걸 엔진 브레이크라고 합니다. 엔진의 도는 자체를 줄여준단 말이죠. RPM을 줄여준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따라서 이것을 엔진 브레이크라고 하는데, 내리막길 같은 데서 발로 밟는 브레이크 가지고는 브레이크 기능이 저하돼 버리니까 엔진 브레이크도 같이 쓰면은 아주 자동차를 감속시키는데 좋은 결과가 나타난다. 그래서 엔진 브레이크에 대한 설명이다. 잘못된 것. 내리막길에서는 푸트 브레이크, 발로 밟는 브레이크를 풋 브레이크라고 그러죠. 푸트 브레이크와 엔진 브레이크를 같이 쓰면 좋다고 그랬잖아요. 안전하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위험하다고 그랬어. 틀린 거 그랬어. 따라서 1항이 틀린 걸로 해라. 2항, 엔진 브레이크는 구동 밖에서 엔진이 역으로 회전하는 것과 같이 되어가지고 그 회전 저항으로 제동력이 발생하는 것을 엔진 브레이크라고 한다. 공학적으로 아주 설명하는 곳이에요. 알아두시고요. 3항은 또 뭘까요? 고단기아에서 저단기아로 바꾸면 엔진 브레이크가 작동돼서 속도가 떨어진다, 감속된다, 맞는 얘기. 4. 가속 페달을 밟았다 놓으면 엔진 브레이크가 바로 걸리는 거 마찬가지예요. 따라서 2항, 3항, 4항은 맞는 얘기고 1항이 틀린 얘기니까 1항에다가 답을 체크하시면 자격증 땁니다. 다음 172번째, 다음 설명 중 방어운전 요령으로 가장 적절한 거 어느 게 방어운전이냐? 1항, 교통량이 많을 때는 속도를 가속해서 다른 차량 더 앞지르게 한다? 이건 방어운전이 아니죠. 위험운전이죠. 2항, 다른 차량에 끼어들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앞차의 차간격을 줄인다. 누가 끼어들 것 같으면 막 속도 높여가지고 못 끼어들게 하는 거, 이건 안전운전이 아니죠. 방어운전도 아니고. 다음, 대형차를 뒤따를 때는 전방시야 확보가 어려우니까 신속히 앞지를 해서 대형차도 벗어난다. 신속히 앞지르게 한다. 그거보다는 조금 여유를 갖고 가면 더 안전하겠죠. 안전운전의 개념에서 조금 벗어난 얘기. 다음, 신호가 바뀌어서 급출발을 하지 않고, 신호가 바뀌어도 급출발을 하지 않고 주위 환경을 살피면서 서서히 출발한다. 아주 방어운전, 안전운전 잘 하시는 분이잖아요. 여기다가 답을 체크하셔야 됩니다. 다음 문제 봅니다. 173번째, 일상점검을 하는 과정에서 운전석에서 점검할 수 있는 사항이라고 볼 수 없는 거. 자, 자동차 출발하기 전에 운전석에 앉았어요. 아, 이것저것 점검해 본다? 뭘? RPM이 어떤가? 계기판 상태 점검할 수 있어. 트레드 홈 깊이, 타이어 홈 깊이가 얼마냐 점검하는 건 운전석에 앉아서 할 수 없잖아요. 내려서 앞바퀴, 뒷바퀴 봐야 되니까 운전석에서 볼 수 없는 것, 트레드 홈 깊이, 핸들의 유격, 이것은 또 운전석에서 할 수 있는 거잖아요. 따라서 3항이 운전석에서 볼 수 없는 것이다. 따라서 3항에다 답을 체크하시면 되겠고요. 174번째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운수 종사자의 준수사항으로 틀린 것. 운수 종사자, 운전자예요. 운전자, 지금 영업용 자동차를 운전하고 있는 사람을 운수 종사자라고 그러잖아요. 1항, 일정한 장소에서 오랜 시간 동안 정차해서 여객을 유치하는 행위를 해서는 된다, 안 된다? 하면 안 되지. 2항, 다른 승객에게 불쾌감을 줄 우려가 있으므로 전용 운반 상자에 넣은 애완동물을 데리고 있는 경우 승차를 거부한다. 이건 뭐예요? 애완용 강아지를 넣을 수 있는 상자에 캐리어라고 그러죠. 넣고 버스를 타려고 그랬다. 택시를 타려고 그랬다. 강아지 냄새나요. 안 돼요. 이러면 안 됩니다. 강아지를 안고 왔을 때는 거부해도 돼요. 안고 왔을 때는. 그러나 캐리어라고 하는 상자에 넣어가지고 온 애완용 동물을 가진 승객은 무조건 태워줘야 된다. 승차 거부하면 안 된다. 거부한다. 틀렸어. 거부하면 안 된다. 그러니까 이 항이 틀린 얘기고요. 3항, 질병이나 피로 또는 음주 등의 사유로 안전운전할 수 없을 때는 그 사정을 빨리 사업자에게 알려야 되겠죠. 4. 운행 중에 차량의 고장이 발견되면 즉시 운행을 중지하고 적절한 조치를 해야 된다. 회사에 알리고 정비공장에 각오해야 되겠죠. 맞는 얘기. 따라서 애완용 강아지를 가지고 오신 분이 캐리어 가방에 넣어 갖고 왔을 때는 승차가 오면 안 된다. 다음 175번째, 직업운전자가 고객과 대화할 때 유의할 사항에 해당되지 않는 것. 고객하고 지금 대화하는 거예요. 욕설, 폭언, 험담하면 안 되죠. 상대방의 약점을 함부로 지적하면 안 되죠.
매사 침묵으로 일관한다. 승객이 뭐 가볍게 물어보면 대답을 해야지. 그냥 침묵은 금입니다 하면서 아무 말도 안 하면 별로 안 좋은 거죠. 따라서 안 좋은 얘기고, 불평 불만을 함부로 말하지 않는다. 맞는 얘기. 따라서 사망에다가 답을 체크하시면 되겠는데, 이러한 문제, 서비스에 대한 문제인데, 이러한 문제는요 상식적인 선에서 풀 수 있는 문제가 많아요. 따라서 문제를 조금 예민하게 정성 들여서 보게 되면 거의 답이 보인다. 이건 뭐 굳이 다른 설명을 하지 않아도 알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176번째 봅니다. 직업운전자로서의 고객과 만남에서 올바른 마음가짐이라고 볼 수 없는 것. 고객을 만났어. 정성과 감사의 마음으로 표현하는 게 좋겠죠. 무표정한 얼굴로 인사한다. 인사하는데 조금 부드럽게 좀 웃으면서 인사하는 게 좋은데, 그냥 무표정이 없어 인사하는 것도 아니겠죠, 그렇게는. 그래서 별로 좋은 현상이 아니다. 그래서 이 항이 이것도 상식적인 문제고, 사망. 밝고 상냥한 미소 띤 얼굴로 인사하면 얼마나 좋아요? 좋죠. 가급적 고객의 눈높이에 맞추어서 눈으로 가볍게 인사하는 것도 좋은 것이다. 따라서 176번째는 무표정한 얼굴, 침묵으로 대하는 거 안 좋다. 알아두시기 바라고요. 177번째, 다음 중 운전자 용모와 복장 기본 원칙이 아닌 것. 용모는 항상 깨끗해야 되겠죠. 신발이나 샌들, 슬리퍼 신으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지요. 복장은 계절에 맞도록, 복장은 통일감 있게 작용한다. 우아래 잘 통일감 있게. 중요한 거고요. 178번째가 되겠습니다. 고객 만족을 위한 행동, 예절적 인사할 때 마음가짐에 대한 잘못된 거, 운송 서비스에 대한 문제예요. 정중하게 한다. 의례적으로 하는 건 별로 안 좋네요. 마음에서 우러나서 해야 되지. 의례적으로 뭐 인사하라니까 하는 거야, 이렇게 되면 안 될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의례적으로 한다는 건 좋지 못한, 밝은 미소 준다. 경쾌하고 겸손한 인사말과 함께한다. 좋은 거고요. 179번째, 다음 사항 중 올바른 서비스 제공이라고 볼 수 없는 것. 단정한 용모와 복장, 올바른 서비스예요. 공손한 인사와 밝은 표정, 좋은 거죠. 친근한 말과 따뜻한 응대, 좋은 거죠. 승객의 질문에 답이 없어, 무응답이야, 뭐 물어봐도 얘기도 안 해. 이건 안 좋은 현상. 사항이 답이 되겠고요. 180번째 봅니다. 응급조치의 정의를 올바르지 않게 설명돼. 응급조치란 말이죠. 응급조치란 것은 급하게 아무것도 준비하지 않는 가운데 조치하는 게 응급조치잖아요. 1항, 전문적인 의료행위를 받기 전에 이루어진 조치가 맞는 거죠. 병원에 가기 전에, 또 구급차가 오기 전에 이루어지는 조치가 응급조치고요. 즉각적이고 임시적인 조치가 맞고, 부상자를 보호하고 고통을 덜어주는 조치가 응급조치란 말이죠. 의약품을 사용해서 하는 것은 이제는 응급조치를 벗어난 거죠. 응급조치는 의약품을 사용하는 자체를 응급조치라고 하지 않는다. 그래서 올바르게 설명하지 않는 것 사항이 된다. 다음 181번째, 역시 또 응급조치에 대한 문제예요. 교통사고, 심폐소생술의 순서로 올바른 것. 숨을 못 쉬고 지금 막 의식이 떨어져 있는 사람. 맥박은 살아있어요. 맥박은 있는데 숨도 못 쉬고 막 이런 분. 심폐소생술. 빨리 어떤 호흡이 일어날 수 있도록 하는 거죠. 제일 먼저 뭘 봐야 돼요? 목이 막혀 있으면 안 됩니다. 기도를 먼저 확인하고, 그 다음에 인공호흡을 하고, 가슴 압박을 하고, 또 인공호흡을 하고, 가슴 압박을 하고, 눌러주란 말이죠. 따라서 순서는 기도, 개방, 인공호흡, 가슴 압박. 번갈아 가면서 계속 해야 되는 것이 심폐소생술의 순서다. 알아두시기 바라고요. 기도를 먼저 확인하는 거예요. 옆에 사람 보고 이제 119에다 연락을 해라. 도움을 빨리 부탁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바로 뭐예요? 인공호흡으로 들어가세요. 인공호흡을 하는데, 인공호흡이라는 것은 이제 구강 대 구강, 입과 입으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람을 넣어줘야 된단 말이죠. 그러고 이제 뭐 한다? 가슴을 눌러준다. 가슴 압박이라고 그러죠. 따라서 인공호흡은 계속 부는 것이 아니고 2번 정도 불고, 그 다음에 가슴 압박 한 30번 계속하다가 또 인공호흡 2번 정도, 그 다음에 가슴 압박도 30번 이렇게 번갈아 가면서 하는 것이 심폐소생술의 순서라고 하는 거 알아두시고, 성인에게 심폐소생술을 시행할 때 가슴 압박 어느 정도 5cm 정도에 눌렀다 놓았다 눌렀다 놓았다 30번 정도 해라, 이런 얘기고. 183번째입니다. 승용차의 앞범버로 보행자를 충돌했대요. 승용차의 앞범버로 서 있는 보행자를 충돌했다라고 하면, 보행자가 이렇게 있단 말이죠. 보행자가
충돌하게 되면 이 사람 어떻게 될까요? 가볍게 받으면 이쪽으로 넘어지고 자동차 바로 쓰겠죠. 속도가 세게 되면 이 보행자는 딱 닿으면서 어디에? 본네트에 닿습니다. 자동차의 속도가 더 빠르면 이 보행자는 부딪히면서 본네트도 안 닿고 앞유리에 부딪힙니다. 자동차 속도가 더 세게 빨랐다고 한다면 이 보행자 부딪히면서 지붕 위에 떨어져요. 여기에 손상 없고. 근데 자동차 속도가 더 빠른 상태에서 딱 받았다면 이 사람은 붕 뜨고 자동차는 가버리고 땅바닥에 떨어질 수도 있다. 자동차의 앞범버에 부딪힌 이 보행자는 다칠 수가 있죠. 좌상은 이 근육이라든가 이런 데 이제 문제가 생긴 거, 이완되고 이런 것들이죠. 찰과상, 상처나고 이런 것들. 역과상은 자동차 타이어 밑으로 들어가 버리는 상태. 이것이 바로 역과상인데 승용차는 딱 부딪히면서 제대로 낮은 상태이기 때문에 역과상은 거의 일어나지 않고요. 버스 같은 건 특히나 어린아이들은 신체가 적잖아요. 제동하지 못하면 어린아이가 타이어 밑으로 들어가 버리는, 깔려 버리는, 이걸 뭐라고 한다? 역과라고 그렇습니다. 역과를 통해서 다쳤다라고 하는, 상해를 입었다, 역과상이라고 하는데, 승용차 앞범버로 보행자를 부딪혔을 때에 역과상은 일어나지 않는다. 타이어 밑으로 깔려 들어가지는 않는다. 183번째 정답은 사항으로 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문제 보도록 합니다. 책임보험은 의무적으로 들어야 돼요. 자동차 종합보험이 있고 책임보험이 있는데, 종합보험은 가입하지 않아도 나중에 뭐 사고 나면 내가 집 팔아서 논 팔아서 보상해 주겠습니다 하면 되죠. 그러나 책임보험은 집 팔고 논 팔을 수 없을 때도 있어. 지금은 집도 있고 논도 있지만 없어질 수도 있잖아요. 그때는 피해자 어떻게 하겠어요? 그래서 의무적으로 들어야 된다. 그러나 영업용은 종합보험도 의무보험이에요. 자가용만 이 종합보험이 들어도 좋고 안 들어도 좋은 임의보험이고, 책임보험은 의무적이다. 안 들면 안 된다. 책임보험은 본인 다치는 것은 그 보상이 안 되는 거예요. 상대방을 위한 것이다. 그래서 제3자 보험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더 서드 보험이라고 그래요. 3자 보험이라고 그런다. 책임보험을 들지 않으면 안 되는데, 들지 않으면 안 되는 의무적인 거기 때문에 의무를 다하지 않으면 거기에 따른 책임도 져야 되잖아요. 그래서 얼마의 범칙금을 내도록 되어 있느냐, 과태료를 하고 그러는데 300만 원입니다. 다음 중 책임보험 보장 한도에 대한 설명이 잘못된 거였어요. 사망 시 얼마? 1억 5천. 부상 시에는 3천만 원까지만. 후유장애 1억 5천만 원까지. 그 다음에 물적 피해도 책임보험 한계에서 보장해 주는데 2천만 원까지예요. 따라서 사망 시 1억 5천, 부상 시 3천, 후유장애 시는 1억 5천, 물적 피해는 2천만 원. 따라서 1천만 원 돼 있으면 잘못된 것 사항에다가 답을 체크하시면 되겠습니다. 보험 문제도 출제되고 있고 알고 계셔야 되니까 문제 어떤 것이 나오고 있는가 공부해 두시기 바랍니다. 다음 186번째입니다.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상 우선 지급해야 할 치료비에 관한 통상 비용의 범위가 아닌 것. 이건 뭔 말이냐? 사고가 났다. 그러면 사고가 나가지고 피해를 당한 사람한테 치료비나 병원비 다 줘야 되잖아요. 그런데 바로 못 주죠. 바로 줄 수는 없다. 왜? 한 달 병원에 입원해야 될지, 2달 동안 치료받아야 될지, 석 달 동안 치료받아야 될지, 또 치료받다가 뭐가 잘못돼서 사망할 수도 있어요. 그러면 처음부터 또 사망보험금을 줄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나중에 정리를 해주는데 우선 줘야 될 게, 위자료 먼저 줘야 될 게 있을까요? 위자료는 나중에 정리할 때에, 정산할 때 위자료 되고, 진찰료는 미리 줘야 돼. 진찰료 미리 줘야 되고, 처치, 투약, 수술 필요한 모든 비용은 먼저 주어야 되잖아요. 그 다음에 통원에 필요한 비용, 병원에 왔다 갔다 하는 비용, 이건 먼저 줘야 돼. 그러나 우선 주지 않아도 되는 건 뭐다? 나중에 정산할 때 줘라 그런 거죠. 위자료는 나중에 정산할 때 주고, 진찰료나 이런 것들은 바로 줘야 된다. 이런 것들은 뭐 미리 주라라고 법에 정해져 있다라고 하는 걸로 알아두시면 되겠고요. 187번째 봅니다.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에서 손해배상금의 우선 지급 절차 중 손해배상금 우선 지급기는 청구를 받은 보험사업자 또는 공제사업자는 그 청구 날로부터 며칠 이내에 지급해야 된다. 복잡하네요. 아까 뭘부터? 진찰비라든가 처치비, 투약비 먼저 주라고 그랬죠. 먼저 주라고 하는 것은 빨리 신청을 하면 돼요. 근데 며칠 이내에 줘야 돼. 한 달 후에 드릴게요. 2달 후에 드릴게요. 이건 안 돼. 얼마?
바로 줘야 되는데 그 기간을 일주일로 잡았어요. 법에 일주일 이내에 빨리 보험회사에서 지급해야 된다. 그런 의미를 알아두시고요. 188번째입니다. 도로교통법상 자전거가 일반 도로를 횡단할 수 있도록 표시한 도로문. 횡단보도는 보행자가 걸어가는 곳이고 자전거를 타거나 오토바이를 타고 가는 사람은 내려서 끌고 가야 되는 것이 횡단보도인데 최근에는 횡단보도 옆에 이와 같이 황토색으로 자전거 도로를 만들어 놨어요. 보행자는 횡단보도를 통해서 걸어가고 여기에는 자전거를 타고 갈 수 있다라고 되어 있어요. 이게 자전거 도로입니다. 자전거 도로가 없는 횡단보도가 있다고 한다면 자전거는 끌고 가야 되겠죠. 그러나 이와 같이 자전거를 타고 갈 수 있는 데는 자전거 횡단도라고 얘기를 한다. 이렇게 알아두시고요. 참고로 횡단보도의 색깔은 뭘로? 백색으로 되어 있잖아요. 그러나 2025년도부터 도로교통법이 개정되면서 어린이 보호구역 안에 있는 횡단보도는 황색으로 한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노란색으로 횡단보도에 색깔이 칠해져 있는 거 여러분 많이 보셨죠? 189번째.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도주 차량 운전자를 가중처벌할 수 있는 경우 뺑소니에 대한 문제를 처벌하는데 좀 더 처벌을 많이 하는 게 특정범죄 가중이라면 가중. 그만큼 많이 한다는 것인데 도주 차량 운전자를 가중 처벌할 수 있는 경우라고 하는 것은 기중기나 자전거나 경운기는 아니고 오토바이는 가중 처벌합니다. 190번째 문제 봅니다. 도로교통법상의 용어 중에 정차에 대한 설명으로서 옳은 거 주정차 하지 마십시오. 주정차 금지구역입니다. 라고죠. 주차와 정차를 합한 것이 주정차라고 하는 것인데 주차와 정차는 간단하게 어떻게 한다? 5분이 넘었냐 안 넘었냐를 따지고 운전자가 타고 있어서 바로 출발할 수 있느냐 없느냐를 따진단 말이죠. 5분 이상 정지 상태 이것은 주차예요. 5분을 초과하지 아니하고 정지하는 것 주차와 정지 상태 이것은 정차예요. 주차 외의 정지 상태. 그러니까 5분을 초과하지 않았단 말이죠. 그러니까 답은 사망. 운전자가 그 차로부터 떠나 즉시 운전할 수 없는 상태, 운전자가 떠나 있으면 주차예요. 그 다음에 차가 일시적으로 그 바퀴를 완전히 정지시키는 건 이건 일단 정지, 일시 정지지 주정차와 관계는 없는 거죠. 따라서 정차라고 하는 것은 5분을 초과하지 아니하고 운전자가 바로 떠날 수 있는 상태가 바로 정차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191번째 문제 봅니다. 다음 중 중앙선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는 것. 중앙선에 있는 노란색 서로의 방향이 다른 거예요. 차량의 운행이. 자, 차마의 통행을 방향별로 구분하죠. 이쪽 방향이냐 이쪽 방향이냐 구분하는 거고요. 황색 실선이나 점선으로 되어 있죠. 중앙 분리대 울타리 등으로 중앙선을 대체할 수가 있어요. 중앙선입니다. 교차로에는 중앙선의 개념이 없나요? 교차로에도 중앙선이 있는 것과 같이 운행해야 되겠죠. 따라서 아닌 것, 옳지 않는 것 사항이 맞다. 192번째 문제 봅니다. 다음 중 도로에서 일어나는 교통상의 모든 위험과 장애를 방지하고 제거하고 안전하고 원활한 교통을 확보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법규는 뭐예요? 공부했던 거죠. 우리 도로교통법이죠. 따라서 사항이 도로교통 193번째 문제 봅니다. 다음 중 자동차 전용도로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 자동차 전용도로 말 그대로 자동차만 다니는 곳이 자동차 전용도로죠. 자동차와 우마차의 교통에 사용해 설치된 도로, 일반 도로를 얘기하는 거고 자동차 원동기 장치 자전거만 사용하기 위해서 오토바이가 다니기 위해서 아니다. 자동차와 농기계가 다닐 수 있도록 아니다. 자동차만 다닐 수 있게 설치된 도로를 자동차 전용 도로다. 용어 해설이에요. 용어 해설. 도로교통법에 정해져 있는 용어에 대한 해설의 문제니까 그 용어를 정확히 알고 있음으로 인해서 우리가 그 법에 의한 운전을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 법에 의한 운전이라고 하는 것은 안전한 운전이다. 이건 누구나 다 같이 지켜야 된다. 상대방도 지킬 것이다라고 우리는
예상하고 가야 돼. 그 자체가 뭐예요? 믿음이고 그 믿음이 바로 신뢰의 원칙이다라고 하는 것도 우리가 공부했던 내용이잖아요. 194번째 문제 봅니다. 다음 용어의 설명으로 옳은 것, 또 용어에 대한 얘기. 자동차 전용도로, 자동차 고속에만 사용하게, 이건 고속도로죠. 고속도로. 고속 운행만 가는 게 아니다. 자동차만 다니는 거니까 틀린 말이고. 이항 보도, 보행자가 도로를 횡단할 수 있도록 안전조치로 표시한 도로의 부분을 말한다. 이건 보도가 아니라 횡단하기는 횡단보도죠. 보도는 보행자가 걸어 다닐 수 있는 곳, 횡단이 아니고, 따라서 이 항도 맞지 않는 얘기란 말이죠. 3항에서 나온가요? 4항에 답이 있는데 봅시다. 횡단보도, 도로를 횡단하는 보행자, 통행하는 차마, 횡단보도에는 자동차가 횡단하는 건 아니잖아요. 틀린 얘기. 4항. 일시정지는 뭐예요? 자동차 운전자가 그 차의 바퀴를 일시적으로 완전히 정지시키는 것. 순간적으로 정지시키는 거예요. 1초든 2초든 3초든 정지했다 가는 거. 일시정지라고 그런다. 맞는 얘기다. 95번째 봅시다. 긴급자동차 운행에 관한 설명. 긴급 용무로 운행 중임을 표시하여서 우선권과 특례가 적용된다. 긴급자동차이지만 긴급하게 사용할 때만 긴급자동차예요. 그래서 어떤 특례가 주어진다. 그 특례라는 건 바로 신호위반 인정해 주겠다는 거야. 위반했다 하더라도 위반으로 안 본다. 그러면 왜? 긴급하게 가야 되니까. 그다음 중앙침범, 끼어들기 다 인정할 수 있는 거. 특례 말하자면 처벌 대상이 아니다. 그렇게 보는 거겠죠. 1항이 맞고 2항. 긴급자동차는 반드시 속도 제한을 받는다. 속도 과속에도 관계없어요. 과속하라는 게 아니라 응급하게 긴급하게 움직여야 되기 때문에 속도를 제한하지 않는단 말이죠. 소방차는 언제나 우선권과 특례가 적용된다. 소방차는 언제나 아니야. 진화하러 갈 때에 말하자면 소방차로서의 그 업무를 할 때에 어떤 다른 자동차보다 우선권과 또 아까와 같은 특례를 준단 말이죠. 구급자동차는 긴급 용무 중임을 표시하지 않아도 된다. 구급자동차도 긴급하다고 하는 사이렌, 경광등 다 작동하면서 가야 되는 것이죠. 따라서 맞는 것은 1항 긴급한 용무로 운행 중인 것이라고 하는 표시를 해서 우선권과 위반했을 때 위반으로 처리하지 않은 특례가 있다. 1항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196번째입니다. 미리미리 답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데 설명하는 걸 잘 들으시면 됩니다. 자, 이와 같은 표시가 있다. 이 견인지가 가끔 보시죠? 여기다 주차하면 견인해 갑니다. 주의 표지, 규제 표지, 지시 표지가 아니고 보조 표지예요. 이 견인지역입니다라고 하는 것도 있고 여기 안개지역입니다라고 하는 것도 있죠. 이런 것들이 다 보조 표지다. 표지는 주의 표지, 규제 표지, 지시 표지, 보조 표지가 있고 노면, 땅바닥에 있는 노면 표지가 있잖아요. 5가지가 있는데 이 표지는 보조 표지에 들어간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197번째입니다. 교통안전에 해당되지 않는 것 표지, 안전표지에 아까 말씀드렸죠? 노면표지, 주의표지, 보조표지, 그 다음에 규제표지 있지만 도로표지라고 하는 건 없다. 알아두시고요. 198번째입니다. 다음 중 차도를 통행할 수 없는 경우 사날이나 목재 그 밖에 보행자의 통행에 방해 줄 수밖에 없는 그럴 때에는 차도로 갈 수 있단 말이죠. 도로의 청소 또는 보수하기 위해서는 차도에서 일해야 되잖아요. 갈 수 있죠. 듣지 못하시는 분은 절대로 차도로 가면 안 됩니다. 여기 듣지 못하시는 분은 가면 안 되죠. 따라 정답이 나왔고 깃발이란 말이죠. 현수막을 들고 행렬한다. 또 장애 행렬 있잖아요. 차도로 갈 수 있도록 해주고 있다. 알아두시면 되겠고요. 다음 199번째 답이 지금 먼저 나오고 있네요. 자동차 전용 도로에서 불법 유턴하는 중 인적 피해 교통사고를 야기한 운전자 경우 자동차 전용 도로에서 불법 유턴 이건 뭐예요? 중앙선 침범하고 똑같은 거죠. 중앙 침범. 보험에 가입된 경우 처벌할 수 없나요? 아닙니다. 처벌합니다. 피해자와의 의사에 관계없이 공소를 제기한다. 재판받게끔 해야 된다. 맞는 얘기죠. 피해자와 합의 또는 보험에 가입되어 있으면 형사 입건할 수 없나요? 아니다. 형사 입건할 수 있습니다. 왜?
중앙선 침범에 들어가 있으니까 12대 중대과실에 들어간 사고잖아요. 다음, 피해자와 합의된 경우에 한해서 공소를 제기할 수 없나? 그렇지 않다. 피해자 합의됐다 하더라도 무조건 이것은 12대 중대과실에 의한 사고이기 때문에 형사처벌 대상 공소가 제기가 된다.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200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00번 문제도요. 답을 먼저 알려드리고 있습니다만은 차도와 보도의 구별 없는 도로에서 정차 및 주차 시에 우측 가장자리로부터 얼마 이상의 거리를 둬야 되느냐. 우리가 일반적으로 볼 때에 자동차를 이제 세워놓는 걸로 보세요. 운행 중인 자동차가 여기에 뭐가 있다, 인도가 이때에 자동차가 뭐 1차로 2차 3차로든 간에 가다가 자동차를 세울 때에는요, 인도에 바짝 붙여서 자동차를 세워야 됩니다. 왜? 여기에 자전거나 오토바이가 순간적으로 들어오면 안 되기 때문에 그 공간을 주면 안 되잖아요. 뒤에 오는 오토바이나 자전거 확인하고 난 상태에서 바짝 붙이는 게 원칙이에요. 그런데 일반적인 도로 아닌 시골길 같은 데는 인도가 없다. 바로 논밭으로 연결되는 데가 있잖아요. 이때는 보행자가 걸어가야 돼, 이리. 이때 자동차 바짝 세워버리게 되면 어떻게 사람이 가다가 서 있어야 된다든가 이리 가야 되잖아. 위험하잖아요. 그래서 이와 같이 차도와 인도에 구분이 없단 말이죠. 말하자면 인도가 없다. 이럴 때는 이 자동차를 띄워서 세워야 된다. 얼마? 최소한 50cm 이상을 띄워서 보행자나 자전거가 갈 수 있도록 띄워야 된다. 201번째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린이의 보호자는 도로에서 어린이의 위험성이 큰 움직이는 놀이기구를 탈 때에 어린이의 안전을 위하여 인명보호장구를 착용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음 중 인명보호장구를 착용하도록 도로교통법에 명시적으로 규정된 것이 아닌 것 그랬어요. 어린이는 보호장구를 착용을 하고 어린이 놀이기구를 이용을 해야 되겠죠. 그 부모님이 잘 챙겨줘야 된다라고 되어 있는데 어느 것은 법에 정해져 있지 않느냐. 1항 유아용 세발자전거, 인라인 스케이트, 킥보드, 롤러스케이트. 1항 유아용 세발자전거를 타는 어린아이들한테 안전모를 쓰라라고 되어 있는 법은 없습니다. 따라서 1항이 정답이고 다음 202번째 문제를 봅니다. 무리지어서 오토바이를 타면서 과속은 물론이고 굉음 막 소리내면서 또 난폭운전으로 단속이 된 경우에 경찰청장은 이들의 운전면을 취소한다. 그때 취소는 피해자가 생겨서 사람이 다쳤단 말이죠. 근데 합의했다 합시다. 근데 이들이 자동차 운전면허를 다시 취득할 수 있는 결격기간 취소시킨다. 굉음도 내고 난폭 운전으로 인해서 사람이 다치게 해서 합의는 했지만 운전면허 취소를 시키는데 다음에 면허증을 딸 수 있는 기간, 결격기간은 얼마? 1년을 줍니다. 따라서 취소된 날로부터 1년 동안은 면허증을 취득할 수 없도록 되어 있다. 다음 203번째 문제로 봅니다. 도로교통법상 자동차 등의 운전자가 둘 이상의 행위를 연달아 하거나 하나의 행위를 지속 또는 반복해서 다른 사람에게 위협 또는 유해를 가하거나 교통상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는 난폭운전. 이 위에 있는 말은 전부 난폭운전을 설명하는 거예요. 일단 난폭운전에 해당되지 않는 것. 신호 또는 지시 위반을 연속적으로 했다. 난폭운전입니다. 횡단, 유턴, 후진을 하지 말아라 했는데 계속하고 있다. 난폭운전. 앞지르기 방법 위반을 계속하고 있다. 난폭운전. 끼어들기 하지 말라고 하는 그 자체를 여러 번 끼어들었다. 그건 난폭운전의 개념에 들어가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1항, 2항, 3항은 전부 다 난폭운전으로 처벌이 되지만 4항은 난폭운전의 범위에 들어가지 않는다. 따라서 4항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다음 204번째 문제입니다. 이 문제는요, 2026년 4월 1일부터 시행되고 있는 내용이에요. 예전에는 시험 문제화 되지 않았는데 4월 1일 이후부터 법이 개정돼서 운영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출제되고 있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겠어요. 따라서 최신의 출제 경향에 맞는 시험 문제 풀이가 바로 이런 것들이 포함되어야 된다라고 보면 되겠죠. 약물을 복용하고 정상적으로 운전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데도 운전한 경우에 처벌, 음주운전과 같은 처벌이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따라서 사망에다가 정답으로 체크하시면 되고요. 최근에 바뀐 내용이니까 참고해서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다음 205번째 문제입니다. 도로교통법상 약물 복용 운전으로 처벌되는 약물의 범위에 속하지 않는 것 그랬어요. 역시 2026년 4월 1일부터 시행되고 있는 거예요. 마약과 대마를 복용하고 운전하는 것을 약물 복용 운전이라고 합니다. 환각 물질을 흡입을 하고 운전하고 있는 거, 예를 들어서 뭐 부탄가스를 막 마시고 이렇게 운전한다, 약물 복용에 들어간단 말이죠. 향정신성 전이 아니고 정신성입니다. 향정신성 의약품, 요것은 이제 감기약에 들어있는 거예요. 감기약 안에 수면제 같은 게 들어있단 말이죠. 이것도 역시 약물 복용 운전으로 본다라고 하는 게 되어 있어요. 자양강정제, 피로회복제는 약물 복용에 들어가지 않는 것이다. 따라서 사항에다가 체크하시게 되면 되겠습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많은 문제를 풀어봤습니다. 여러분 이제 시험에 좀 자신이 생겼나요? 실력도 좀 많이 늘어났나요? 제가 좀 더 많은 설명을 더 드렸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만, 그래도 제가 여러분이 합격할 수 있는 길이 이것입니다라고 많은 설명을 좀 자세히 한다고 저 나름대로 했습니다만은 부족한 점이 없지는 않을까 하는 염려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공부하시면서 그래도 문제 풀어가는데 좀 어려움이 있다, 또 좀 더 내가 부족한 면을 집중적으로 공부하고 싶다고 한다면요, 개인 지도 받으시는 것도 도움이 될 것 같아요. 개인 지도는요, 서울에 애석하게도 한 군데뿐이 없습니다. 1대1로 개인 지도 해드리는 거예요. 여러분께서 부족한 점을 찾아서 가르쳐 드리는 곳인데, 한두 번에 합격하시면 좋은데 뭐 여러 번씩 떨어진 분도 있고, 시험에 떨어지다 보면은 본인도 화가 나지만 가족들한테 좀 볼 면목이 없는 때도 있지 않습니까? 그때는 저한테 오셔서 서울구로 시험장 앞에 있으니까요, 전화번호로 연락을 먼저 하십시오. 그래서 저하고 시간을 맞추어서 여러분께서 와서 공부하면 한 방에 합격할 수 있는 길이 모색이 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그동안 이 영상을 통해서 공무원이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여러분 건강 잘 챙기시고요, 꼭 한 방에 합격하시기를 응원합니다. 여러분 화이팅 하십시오. 수고 많으셨습니다.